이인영 통일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 후보자가 역대 가장 소통하는 통일부 장관이 되겠다고 밝힌 가운데 야당은 이 후보자 아들의 스위스 유학과 병역 문제, 또 후보자의 대북관과 안보관에 대해서 집중 질의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10년 동안 의대생 4천 명이 더 선발됩니다. 정부와 여당은 2022년부터 해마다 400명씩 추가 인력을 뽑고 이 가운데 300명은 10년 동안 지역에서 의무 근무하도록 했습니다. 또 의대가 없는 지역 신설도 적극 검토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수도권과 광주를 중심으로 산발적 감염이 계속되면서 코로나19 신규 환자는 59명 늘었습니다. 신규 확진자 중 39명이 국내 발생, 20명이 해외 유입 사례입니다. 보건당국은 내일부터 교회 방역수칙 강화 조치를 해제한다고 밝혔습니다. 경기도 이천의 기숙학원에서 학생 수십 명이 식중독 의심 증상을 보였습니다. 70여 명은 복통과 고열을 호소했고 가벼운 증상의 학생까지 포함하면 환자는 170명이 넘습니다. 보건당국은 식중독균 3종류가 나왔다며 역학조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고 박원순 시장의 휴대전화에 대한 포렌식 작업에 들어간 경찰이 통화 내역 일부와 문자 메시지 등을 분석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잠금이 해제된 아이폰의 이미징 작업은 마쳤고 선별 절차를 거쳐 수사를 진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제주항공이 결국 이스타항공 인수를 포기했습니다. 제주항공은 이스타항공이 중요한 위반을 고치지 않았다며 경영권 인수를 위한 주식 매매 계약을 해제했다고 공시했습니다. 이스타항공 직원들의 무더기 실직 사태가 현실화할 것으로 보입니다. 트럼프 미 대통령은 휴스턴 주재 중국 총영사관을 폐쇄 통보한 데 이어서 미국 내 중국 영사관 추가 폐쇄가 언제나 가능하다고 말했습니다. 이에 대해서 중국 정부는 반격을 검토할 것이라며 미국 내 중국 대사관의 폭탄 살해 협박도 있었다고 비난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7월 23일 뉴스앤이슈 시작합니다. 이인영 통일부 장관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지금 이 시각 국회에서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 후보자의 대북관과 사상 그리고 아들 병역 면제와 유학 문제 의혹에 대한 질의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탈북민 출신인 미래통합당 태영호 의원과는 신경전을 벌이기도 했습니다. 국회 취재기자 연결해서 자세한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우철희 기자. 네, 국회입니다. 네. 자, 이인영 통일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 이 오전 중에는 야당의 색깔론 공세가 거세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국회 외교통일위원회는 오전 10시부터 이인영 통일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인영 후보자, 지난 1987년 전국 대학생 대표자협의회, 그러니까 전대협 초대 의장 출신인데요. 반미 친북주의자 아니냐는 논란과 함께 아들의 병역 면제 그리고 스위스 호화 유학 의혹에 대해 질의가 집중되고 있습니다. 특히 눈에 띄는 장면은 탈북민 출신 첫 지역구 국회의원이 된 미래통합당 태영호 의원과의 질의 응답 과정입니다. 태 의원은 아직도 북한의 주체 사상을 신봉하느냐면서 사상 전향을 했느냐고 여러 차례 따져 물었고요. 이 후보자는 전향은 태 의원처럼 북에서 남으로 온 사람에게 해당하는 얘기라면서 온당치 않은 질문이라고 신경전을 벌이기도 했습니다. 후보자의 삶의 궤적을 많이 들여다봤는데 언제 어디서 또 어떻게 사상 전향을 했는가 이걸 제가 찾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의원님께서 저에게 사상 전향 여부를 다시 물어보시는 것은 아직 남쪽의 민주주의에 대한 이해도가 떨어지는 것이다. 저는 이렇게 말. 네, 태 의원의 질의에 민주당은 이 후보자가 대한민국 4선 국회의원 출신이라면서 굉장한 국회 모욕 행위이자 천박한 사상 검증이라고 반발을 했고요. 통합당은 과거 행적을 볼 때 사상을 묻는 건 당연하다면서 동료 의원의 발언을 부적절하다고 따지는 건 예의가 아니라고 맞섰습니다. 이와 함께 민주당에서는 이 후보자 아들의 스위스 호화 유학 논란에 대해 이른바 부모 찬스가 아니라면서 황당한 주장이라고 방어에 나섰습니다. 반면 통합당은 아들의 병역 면제에 대한 국민적 의혹이 상당한데 이 후보자가 자료 제출을 거부하고 있다면서 하루만 때우자는 식으로 버텨서는 안 된다고 비판했습니다. 네, 이런 가운데 오늘 오후에는 대정부 질문이 이틀째 이어지죠. 네, 그렇습니다. 오늘은 경제 분야입니다. 한국판 뉴딜 정책 그리고 부동산과 세금 문제가 주를 이룰 전망입니다. 먼저 여당인 민주당, 코로나19 극복과 경제 활성화를 위해 한국판 뉴딜 정책의 필요성을 강조하면서 국회 차원의 지원을 강조할 방침입니다.
또 부동산 투기 억제를 위해 다주택자를 중심으로 한 세금 강화와 관련 법안의 조속한 통과를 언급할 것으로 보입니다. 반면 야당인 통합당은 문재인 정부의 총체적인 경제정책 실패를 정조준한다는 계획입니다. 특히 현재의 부동산 가격 폭등과 관련해 세금 폭탄 위주의 정책이 아닌 재건축, 재개발 규제 완화 등 공급 확대로의 근본적인 방향 전환을 요구할 방침입니다. 줄곧 주장하던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물론 경제정책을 총괄하는 홍남기 기획재정부 장관 겸 경제부총리에게도 책임을 물어서 해임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힐 전망입니다. 이와 함께 오늘 대정부 질문에 앞서 야당에서 발의한 추미애 법무부 장관에 대한 탄핵소추안 표결도 이루어질 예정입니다. 장관 탄핵소추 의결 요건은 재적의원 과반수 찬성인데요. 다수인 민주당에서 반대하고 있는 만큼 통과될 가능성 낮습니다. 하지만 통합당 탄핵소추안 표결만으로도 추 장관의 윤석열 검찰총장 압박 등에 대한 불법성을 충분히 알릴 수 있어서 정치적 의미가 크다는 입장입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YTN 우철입니다. 정부와 여당이 오는 2022학년도부터 10년 동안 의과대학 정원을 모두 4,000명 증원하기로 했습니다. 농어촌 등 의료 사각지대에서 근무하는 의사와 코로나19와 같은 감염병 대응을 위한 역학조사관 등을 늘리기 위한 결정입니다. 송재인 기자의 보도입니다. 코로나19 사태가 길어지면서 전문 의료 인력 부족 문제가 수면으로 떠올랐습니다. 여기에 의료진 복지 문제도 심각하게 제기되면서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의대 정원을 대폭 늘리기로 결정했습니다. 보건 의료 체계 전반에 대한 한계점도 드러났습니다. 의료진 덕분에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켜내고 있지만 언제까지 이들의 헌신에만 의지할 수는 없습니다. 이에 따라 현재 3,058명인 의대 정원은 오는 2022학년도부터 10년 동안 해마다 400명씩 모두 4,000명 늘어납니다. 이 가운데 3,000명은 지역 의사제를 통해 지방 중증 필수 의료 분야에 의무적으로 종사하게 됩니다. 의료 격차 해결을 위한 제도인데 지방 의료기관에서 10년 의무 근무하는 대신 전액 장학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취약지를 포함한 지방의 의료기관과 필수 진료 과목의 인력의 부족 등 지역별, 전문 과목별, 분야별 인력 배치 불균형 문제도 심각한 수준에 달해 있습니다. 나머지 선발 인원 1,000명 가운데 500명은 역학조사관, 중증 외상 등 특수 분야 전문가로, 또 나머지 500명은 기초과학과, 제약, 바이오 등 의과학자로 육성됩니다. 향후 10년간 한시적으로 늘려 의사가 부족한 지역, 특수 전문 분야, 바이오 메디칼 분야에서 종사할 수 있도록 양성해 나가고자 합니다. 이와 함께 당정은 의대가 없는 지역에 공공의대를 신설하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기존 의대 정원과는 별도로 정하는데 의무사관학교 형태로 만들 예정입니다. 또 의대 정원 확대와는 별개로 폐교된 서남대 의대 정원 49명을 활용해 전북 지역 공공의대 설립을 위한 입법도 나서기로 했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교육부는 오는 12월 의대 정원 기본계획을 수립해 내년 5월 입시 요강을 발표할 방침입니다. YTN 송재인입니다. 코로나19의 산발적 확산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서울 강남 사무실을 비롯해서 요양시설, 교회는 물론 군 부대까지 집단 감염으로 확진자가 속출하고 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하겠습니다. 김종균 기자. 네, 사회부입니다. 예, 어제는 국내 발생 신규 확진자가 해외 유입 사례보다 더 많았네요. 네, 그렇습니다. 어제 국내 발생 신규 확진자는 39명으로 집계됐습니다. 전날보다 10명이 더 늘었습니다. 지역별로 보면 수도권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서울 11명, 경기 17명, 인천 2명으로 수도권만 30명이고 나머지 9명은 최근 잠자마 등 광주에서 나왔습니다. 서울 강남의 사무실을 비롯해 요양시설, 교회 등을 전파고리로 한 감염이 계속되는 데다 경기도 포천의 전방부대에서도 장병들의 무더기 확진 판정을 받아 재확산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반면 해외 유입 사례는 국내 발생의 절반 정도인 20명입니다. 검역 단계에서 5명이 확인됐고 나머지 15명은 지역사회에서 격리 중에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나라별로 보면 미국이 9명으로 가장 많았고 러시아 5명, 우즈베키스탄 3명 순이었습니다. 국내 발생과 해외 유입을 합치면 어제 하루 신규 확진자는 59명입니다. 누적 확진자 수는 13,938명입니다. 어제 사망자는 없었습니다. 누적 사망자는 297명 그대로입니다. 신규 격리 해제자는 60명이고 883명이 현재 격리 중입니다. 지금까지 사회부에서 YTN 김종길입니다.
네, 코로나19가 확산 중인 이라크에서 우리 건설 근로자들을 데려오기 위해서 군용기 2대가 오늘 오전 7시 이라크 현지로 출발했습니다. 해당 군용기는 귀국 의사를 밝힌 근로자 297명을 태우고 현지 시간으로 23일 오후 이라크 바그다드를 출발해서 내일 오전 인천공항에 도착합니다. 내일 2차 귀국하는 근로자들은 기내 감염을 예방하기 위해서 탑승 전 검사를 받고 증상 유무에 따라 별도 탑승하게 됩니다. 입국 후에는 전원 진단 검사를 받은 뒤 확진자는 치료시설로, 음성 판정자는 임시생활시설로 가서 2주간 격리 생활을 합니다. 이번 단체 귀국 후에도 이라크 현지에는 시설 유지 등의 목적으로 필수 인력이 남게 됩니다. 네, 이런 가운데 이라크 건설 현장에서 코로나19에 확진돼 치료를 받던 우리 근로자 한 명이 추가로 사망했습니다. 외교부는 지난 14일부터 코로나19 증세로 병원에서 치료를 받던 현대건설 소속 한국인 근로자 한 명이 어제 숨졌다고 밝혔습니다. 숨진 근로자는 카르빌라 정유공장 건설 현장에서 일하다 코로나19로 확진됐고 다음 주쯤 에어 앰뷸런스로 귀국할 예정이었습니다. 이라크 현지에서 한국인 근로자가 코로나19로 인해서 숨진 것은 이번이 세 번째입니다. 어제 숨진 근로자의 시신은 내일 이라크에서 한국으로 오는 공중급유기가 아닌 별도 항공편으로 이송할 계획입니다. 또 다른 확진자 한 명은 상태가 호전돼 다음 주쯤 별도 비행기로 귀국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미국 정부가 또다시 코로나19 백신 물량 선점에 나섰습니다. 6억 번 정도 예방접종을 할 수 있는 분량의 백신을 미리 확보한 겁니다. 이런 가운데 세계보건기구 WHO는 백신을 처음으로 접종할 수 있는 시기를 내년 초로 전망했습니다. 이규준 기자의 보도입니다. 미국 정부는 미국 제약사 화이자와 독일 바이온테크가 공동 개발 중인 코로나19 백신의 대규모 구매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1차 계약 대금만도 19억 5천만 달러, 우리 돈 약 2조 3천억 원에 달합니다. My administration reached a historic agreement with Pfizer to produce and deliver 100 million doses of their vaccine immediately following its approval. 이번 계약에 따라 3상 임상시험에서 백신의 효능과 안전성이 입증되면 우선 1억 회분을 넘겨받고 5억 회분을 추가로 확보할 수 있습니다. 화이자와 바이온테크는 현재 적어도 4종류의 백신을 임상시험 중인데 이르면 올 10월쯤 당국의 비상사용 승인을 신청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미 정부는 이 백신을 국민에게 무료로 제공할 계획입니다. And the great thing is that the deal is that the vaccine will be free for American participants, American potential patients. 미 보건복지부는 백신 무료 제공을 위해 아스트라제네카와 노바백스 등 제약사와도 협의하고 있습니다. 이 가운데 세계보건기구 WHO는 코로나19 백신의 첫 상용화 시기에 대해 다소 신중한 전망을 내놓았습니다. 마이클 라이언 WHO 긴급준비대응 사무차장은 백신 개발에 진전을 보이고 있다면서도 내년 초 이후에야 접종이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라이언 사무차장은 몇몇 백신 후보가 임상 3단계에 있으며 안전성과 면역 반응 생성에서 모두 성공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WHO는 백신이 개발될 경우 생산 능력을 확대해 모든 사람에게 접종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YTN 이교준입니다. 코로나19 경제 충격에 따른 수출 급감으로 2분기 경제 성장률이 전 분기보다 3.3%나 뒷걸음질 쳤습니다. 지난 1998년 IMF 외환 위기 이후 최악의 수치입니다. 보도에 이종수 기자입니다. 한국은행은 2분기 실질 국내 총생산이 1분기에 비해 3.3% 감소했다고 밝혔습니다. 1분기 마이너스 1.3%에 이어 2분기 연속 역성장한 겁니다. 마이너스 3.3% 2분기 성장률은 글로벌 금융위기 때인 2008년 4분기 수준으로 외환위기 때인 1998년 1분기 마이너스 6.8% 이후 최악입니다. 한은은 지난달에 2분기 성장률을 마이너스 2% 초중반으로 예상했는데 예상보다 크게 저조한 겁니다. 코로나19 그 진정 정도가 대다수 전문가의 예상에 미치지 못하고 있고 그런 상황에서 재화 수출과 민간 소비 부분이 그 실적이 당초 예상한 것보다 부진한 데 주로 기인한다 이렇게. 실제로 수출이 16.6% 급감해 마이너스 24%를 기록한 1963년 4분기 이후 56년 6개월 만에 가장 저조한 실적을 보였습니다.
수입 역시 원유 등을 중심으로 7.4% 감소했고 설비 투자와 건설 투자도 운송장비 투자, 건물 건설 등이 위축되면서 각각 2.9%, 1.3% 줄었습니다. 다만 민간 소비가 긴급재난지원금과 개별소비세 인하 등에 힘입어 승용차, 가전제품 등 내구재 위주로 1.4% 늘었습니다. 2분기 실질 국내 총소득 역시 마이너스 2% 역성장했습니다. 다만 국제유가가 크게 떨어지는 등 교역 조건 개선 덕에 감소폭은 실질 국내 총생산 성장률보다 작았습니다. 이주열 한은 총재는 최근 올해 성장률 기존 전망치 마이너스 0.2%를 낮춰 조정하는 게 불가피하다고 밝혔습니다. 코로나의 글로벌 확산세가 7월 들어서도 그 확산세가 가속화가 있다는 점, 그에 따른 우리 경제의 어떤 수출에 대한 부정적 영향 이런 것을 이제 반영해서 지난번 5월 전망치를 좀 조정이 불가피하겠다. 이 총재는 비관적 시나리오로는 올해 성장률을 마이너스 1.8%로 제시했는데 최악까지는 안 갈 것이란 기대를 갖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YTN 이종수입니다. 고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휴대전화에 대한 디지털 포렌식에 나선 경찰이 전화에 걸린 비밀번호를 해제하고 본격적인 분석 작업에 들어갔습니다. 다만 조사 범위가 박 전 시장의 사망 경위 규명에 한정돼 있는 만큼 성추행 관련 증거를 확보하기는 쉽지 않을 전망입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부장원 기자. 네, 사회부입니다. 네, 경찰이 박원순 전 시장 휴대전화의 비밀번호를 풀고 포렌식 작업을 진행 중이죠. 네, 경찰이 박원순 전 시장을 둘러싼 각종 의혹을 규명할 결정적 단서인 휴대전화 포렌식 작업에 본격 착수했습니다. 앞서 경찰이 박 전 시장이 숨진 장소에서 확보했던 신형 아이폰 한 대가 대상인데요. 그동안 밀봉된 상태로 보관해오다가 어제 유족 측 대리인과 서울시 관계자가 참관한 가운데 봉인을 풀고 포렌식 절차를 시작했습니다. 기종이 보안성이 뛰어난 아이폰인 만큼 휴대전화 비밀번호를 푸는 데만 여러 달 걸릴 것으로 전망됐었는데요. 하지만 경찰은 최근 피해자 측으로부터 비밀번호를 제보받아 곧바로 암호를 푸는 데 성공했습니다. 이 전화기는 업무용 공용폰이었는데 비서실 출신인 피해자가 암호를 기억하고 있었던 겁니다. 디지털 포렌식은 휴대전화 속 정보를 원본 그대로 온전하게 옮기는 이미직 작업과 이후 사건 정보를 추출하는 선별 절차로 나뉘는데요. 경찰 관계자는 이미징 작업은 이미 마쳤고 선별 절차 등을 거쳐 자료를 확보한 뒤 계속 수사를 진행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현재 경찰은 박 전 시장 사망 경위와 관련해 타살 혐의점은 없다고 결론 낸 상태인데요. 포렌식 분석 결과 특별한 점이 나오지 않으면 조만간 변사 사건에 대한 내사를 끝낼 방침입니다. 네, 그런데 이 포렌식 절차를 거쳐서 관련 자료를 복원해도 막상 성추행 사건 수사에는 활용할 수 없다고 하는데 어떤 이유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이론적으로 포렌식 작업을 통해선 통화 내역이나 문자 메시지는 물론 텔레그램 메신저 대화나 인터넷 검색 기록까지 생전 행적을 고스란히 복원할 수 있습니다. 박 전 시장이 텔레그램으로 음란한 사진이나 문자를 보냈다는 피해자 측 주장을 입증할 증거와 피소 사실을 어떻게 알게 됐는지까지 밝힐 수 있는 핵심 단서인 셈이죠. 하지만 휴대전화 열렸어도 이번 포렌식 조사의 범위가 사망 경위를 밝히는 데 국한돼 있어서 다른 사건 수사에는 활용할 수가 없습니다. 성추행이나 피소사실 유출 의혹 등 관련 자료까지 확보하려면 별도로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아야 하는데요. 그래서 경찰이 포렌식 작업이 시작되기 전 성추행 사건 관련 내용도 볼 수 있게 해달라고 법원에 압수수색 영장을 신청했었는데 그제 기각됐습니다. 범죄 혐의와의 관련성 등 압수수색의 필요성이 충분히 소명되지 않았다는 건데요. 경찰은 일단 보강 수사를 거쳐 영장을 다시 신청할지 검토하겠다는 입장인데 사건 당사자인 박 전 시장이 숨진 만큼 의혹을 규명하기는 어려워진 상황입니다. 지금까지 사회부에서 YTN 부정원입니다. 네, 최근 인천시가 수돗물 유충 발생 사고 보상과 관련해서 유충이 실제로 발견된 가정의 필터 구매 비용만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인천시는 보상 대상을 수돗물에서 실제로 유충이 발견된 곳으로 한정한 보상 가이드라인을 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유충이 발견된 공동주택에 대해서는 저수조 청소비를 보상하고 또 피해 가구에는 필터 구매비를 지원합니다. 하지만 유충이 발견된 가정도 생수 구매비는 보상 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했습니다. 제주항공이 끝내 이스타항공 인수를 포기했습니다. 제주항공은 오늘 이스타항공 경영권 인수를 위한 주식 매매 계약을 해제했다고 공시했습니다. 공시를 보면 이스타항공이 진술보장의 중요 위반을 시정하지 않고
거래 종결 기한이 지나면서 주식 매매 계약을 해제했다고 밝혔습니다. 제주항공은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 의지와 중재 노력에도 지금 상황에서 인수를 강행하기에는 짊어져야 할 불확실성이 너무 크다고 판단했고 주주를 포함한 이해 관계자들 피해에 대한 우려도 큰 것이 사실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제주항공이 인수를 포기하면서 더불어민주당 이상직 의원이 지난 2007년 10월 전북 군산을 기점으로 설립했던 이스타항공은 출범 13년 만에 문을 닫을 위기에 처했고 이스타 항공 직원 1,600여 명의 실직 사태도 현실화할 것으로 보입니다. 대규모 환매 중단 사태로 투자 피해를 일으킨 옵티머스 펀드 사기 의혹과 관련해서 옵티머스 측이 안정적인 공공기관 매출 채권에 투자한다고 투자금을 모아놓고는 실제 공공기관 매출 채권에 투자한 실적은 없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금융감독원은 옵티머스 자산 운용에 대한 중간 검사 결과 펀드 자금이 복잡한 자금 이체 과정을 통해서 부동산 개발 사업 등 위험 자산에 투자되거나 펀드 간 돌려막기에 사용됐다고 밝혔습니다. 검사 과정에서 옵티머스 측은 허위 자료를 제출하거나 자료를 은폐하는 방식으로 금감원의 검사 업무를 방해한 것으로도 드러났습니다. 미국이 휴스턴에 있는 중국 총영사관의 폐쇄를 요구했습니다. 미국인의 지적 재산권과 개인정보를 보호하기 위해서라고 이유를 밝혔는데요. 마이크 폼페이오 미국 국무장관도 미국인의 안전과 국가안보, 경제와 일자리를 지키려는 조치라고 말했습니다. 워싱턴 강태욱 특파원의 보도입니다. 모건 오테이거스 국무부 대변인은 비엔나 협약에 따라 각 국가는 다른 나라의 내정에 간섭하지 않을 의무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미국인의 지적 재산권과 개인정보를 보호하기 위해 휴스턴 중국 총영사관 폐쇄를 요구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덴마크를 방문 중인 폼페이오 국무장관도 미국의 안보와 경제를 보호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라고 밝혔습니다. We are setting out clear expectations for how the Chinese Communist Party is going to behave. And when they don't, we're going to take actions that protect the American people, protect our security, our national security, and also protect our economy and jobs. 또 휴스턴 중국 총영사관 폐쇄 방침은 트럼프 대통령의 뜻에 따른 것이란 점도 확인했습니다. 중국의 행위들을 더는 그냥 둘 수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President Trump has said enough. We're not going to allow this to continue to happen. 상원 청문회에 출석한 스티븐 비건 국무부 부장관도 중국이 미국 기업의 지적 재산권 침해와 상업적 스파이 활동을 해왔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중국이 군사적 역량 강화를 위해 개방적인 미국 대학 시스템을 이용하고 유학생들을 지켜 민감한 기술들을 훔치도록 했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미중 간의 지속적인 협력의 영역이 될 수 있는 현안 가운데 하나가 북한이라며 중국의 역할을 열어놨습니다. 워싱턴에서 YTN 강태욱입니다. 미국의 휴스턴 주재 중국 총영사관 폐쇄 요구에 대한 맞대응으로 중국이 홍콩 주재 미국 총영사관의 폐쇄나 축소를 요구할 수도 있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중국의 관변 매체 글로벌 타임스 신문은 홍콩 시위 사태 당시에 홍콩 주재 미국 총영사관 직원들이 일정한 역할을 한 것을 이유로 들면서 이같이 밝혔습니다. 또 자사가 실시한 온라인 여론조사에서도 80% 정도가 홍콩 주재 미국 총영사관 폐쇄로 미국에 맞대응해야 한다고 응답했다고 덧붙였습니다. 최근 경기도 안산 유치원에서 집단 식중독 사태가 발생한 데 이어 이번에는 이천에 있는 기숙학원에서 학생 수십 명이 장염과 고열 등 식중독 의심 증상을 호소해서 보건소가 조사에 나섰습니다. 1차 검사 결과 식중독균 3종류가 나왔습니다. 현장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해서 자세한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김우준 기자. 네, 경기도 이천시에 위치한 기숙학원 앞에 나와 있습니다. 네, 경기도에서 또다시 집단 식중독 의심 증상이 나왔습니다. 특히 단체 생활을 하는 기숙학원이어서 더 우려가 큰데 수험생들이 머무는 곳이죠. 네, 그렇습니다. 제가 나와 있는 곳은 경기도 이천시에 위치한 한 기숙학원 앞입니다. 이곳 기숙학원은 수험생들이 삼시세끼를 해결하며 24시간 활동하는 곳으로 한 달 수강료만 300만 원이 넘는 유명 기숙학원 가운데 한 곳입니다. 이곳 기숙학원에 다니는 학생만 500여 명에 이르는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저희 YTN 취재 결과 이곳 기숙학원이 다니는 학생 70여 명이 현재 식중독 집단 증상을 호소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학원 측에 따르면 처음 증상이 나타난 건 지난 16일 밤입니다. 학생 일부가 설사 등 장염 증상을 보였고 다음 날부터 비슷한 증상을 보이는 학생이 급증을 했습니다. 대부분 복통과 고열 등을 호소하고 있는데
가벼운 증상을 보인 학생들까지 포함하면 학원이 파악한 유증상자는 117명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학원은 지난 17일 보건소에 관련 내용을 신고했는데요. 이천시 보건소는 신고 당일 기숙학원을 방문해 증상을 보인 학생들을 대상으로 역학 조사를 진행했습니다. 검체를 채취한 학생은 86명이고 보건환경연구원에 보존식에 대한 성분 분석 의뢰를 맡긴 상태입니다. 증상을 호소한 가운데 학생들 가운데 일부는 증상이 심해져 병원에 입원한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고열이 나타난 학생들도 있어 코로나19 진단 검사도 같이 진행을 했는데 검사 결과 전원 음성 판정이 나왔습니다. 이른바 햄버거병으로 알려진 용혈성 요독 증후군 증상을 호소한 학생은 없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네, 학생 수만 500명에 달하는 대형 학원이라서 더 걱정이 큰데 집단 장염 증세에 대한 정확한 병명은 나왔습니까? 네, 보건소는 일단 정확한 병명은 정밀 검사가 나와야 한다고 나온 뒤에야 알 수 있다는 입장입니다. 하지만 지금까지 검체를 채취한 샘플 분석 결과 병원성 대장균과 흡착성 대장균 등 총 3가지 종류의 식중독균이 발견됐다고 밝혔습니다. 학원 측은 지난 14일 학생들에게 저녁으로 제공한 치킨을 의심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정확한 원인은 보존식에 대한 성분 분석이 나와야 알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보존식 분석 결과는 이르면 이번 주 중으로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보건소는 학원 식단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해 학원 측에 식당 운영 중지 권고 처분을 내렸습니다. 하지만 지금 현재 학원은 식당과 수업을 포함해 정상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학원 측은 증상을 호소한 학생 대부분 많이 호전됐고 학원을 폐쇄할 만큼의 심각한 단계는 아니라고 판단했다며 운영 이유를 밝혔습니다. 다만 증상이 있는 학생은 기숙학원 안에서도 따로 분리 조치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지금까지 경기도 이천 기숙학원 앞에서 YTN 김우준입니다. 날씨 소식 알아보겠습니다. 오늘과 내일 전국에 강한 비바람이 몰아칠 것으로 보여서 피해가 우려되고 있습니다. 남해안과 동해안에는 최고 250mm가 넘는 집중호우도 예보됐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해서 자세한 날씨 상황 알아보겠습니다. 김진두 기자. 네, 김진두입니다. 네, 오늘과 내일 거의 소형 태풍급 비바람이 예상된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강력하게 발달한 저기압이 다가오면서 내일까지 강풍을 동반한 폭우가 쏟아질 것으로 보입니다. 이미 서해안과 제주도에는 호우주의보가 내려졌는데요. 오후에는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과 충청, 남해안으로도 호우특보가 확대될 것으로 보입니다. 내일까지 전국적으로 50에서 150mm의 많은 비가 오겠고 특히 남해안과 지리산 부근, 동해안과 제주 산간에는 250mm가 넘는 집중호우가 쏟아지겠습니다. 특히 이번 비는 강풍도 동반합니다. 이미 서해 5도와 흑산도 홍도에 강풍주의보가 내려졌는데 서해안과 남해안, 제주도에는 강풍 예비특보가 발효 중입니다. 해안가와 산간에는 초속 30m 안팎의 돌풍이 불 것으로 보여서 시설물 피해와 함께 안전사고도 우려되고 있습니다. 기상청은 오늘 낮부터 내일 새벽까지는 수도권과 충청, 호남 지방에, 내일 낮 동안은 영동과 경북 동해안에 시간당 30에서 50mm의 폭우가 집중되겠다며 철저한 대비를 당부했습니다. 지금까지 YTN 김윤두입니다. 네, 앞서 전해드린 대로 오늘 국회에서는 이인영 통일부 장관 후보자의 인사청문회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오전에 통합당은 이 후보자의 과거 전대협 의장 이력 등 색깔론을 거론하면서 사상 검증에 주력하는 모습이었는데요. 자, 어제 대정부 질문에 나선 추미애 법무부 장관과 통합당 김태흠 의원 사이에 고성이 오간 것도 지금 정치권에서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오늘의 정치권 소식 김성환, 이종훈 두 분 시사평론가와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예. 자, 오전 내내 청문회 보셨습니까? 뭐 전체를 보진 못했고요. 예. 중간중간 예. 봤습니다. 네. 그래서 앞으로 대북 정책 어떻게 할지, 연합훈련 연기하는 게 아직도 맞다고 보는지 뭐 이런 질의가 있을 줄 알았는데 의외로 지금 야당에서는 사상 검증 부분의 질의가 굉장히 집중된 네. 모습이었어요. 어떻게 보셨습니까? 글쎄요. 근데 이 사상 검증 부분을 좀 더 집중적으로 캘 거다라고 어느 정도 예상이 좀 됐었죠. 예.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제 이인영 후보자와 관련해서 제가 보기에는 가장 좀 아킬레스건에 해당하는 부분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뭐 과거 학생운동 시기에 한때 주사파였던 이제 적이 있다 보니 이 부분을 이제 그 미래통합당이 절대 넘어가지 않을 것이다. 자, 그래서 사실은 이 공격수들도 그런 그 목적에 맞게끔 사실은 투입을 한 그런 측면이 좀 강한 거죠. 네.
그런 공격수 중에서 청문회 오늘 내용 중에 가장 눈에 띄는 인물이 통합당의 태영호 의원이었는데요. 이 질의가 굉장히 눈에 띄었습니다. 과거 이인영 후보자의 전대협 전력을 들면서 태영호 의원 자신의 과거의 삶과 또 비교하기도 했는데요. 자, 민주당 의원들은 국회에 대한 모독이다 이렇게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이 내용 다 함께 듣고 오시죠. 그래서 제가 그 누구보다도 이제 후보자의 이제 삶의 궤적을 좀 한번 추적해 보았는데 제가 이렇게 제목을 달았습니다. 태영호와 이인영의 두 김일성 주체 사상 신봉자의 삶의 궤적. 주제에 동의하십니까? 뭐 지금 바로 동의할 수는 없는 문제 아니겠습니까? 제가 김일성 주체 사상 원조 맞지요? 예? 주체 사상의 원조 맞죠, 제가? 원조시라고요? 네. 잘 모르겠습니다. 예. 예. 제가 한번 제 인생과 후보자 인생을 한번 이렇게 비교해 봤습니다. 제가 62년생이고 후보자는 64년생인데 저는 80학번이고 평양에서 후보자는 84학번이더라고요. 근데 이제 80년대 이제 전 후반을 이제 지나가면서 제가 그때 북한에서 있었을 때 제가 주체 사상을 신봉하고 믿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북한에서 뭐라고 가르쳤는가 하면 남한의 주체상 신봉자가 대단히 많다. 그리고 전대협이라는 조직이 있는데 전대협 조직 성원들은 매일 아침 김일성 초상화 앞에서 남조선을 미제의 식민지로부터 해방하기 위한 충성의 교리를 다진다. 뭐 아마 북쪽에서 잘못 알고 있었던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일이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뭐 그런 일은 없었다고 저는 제가 알기로는 그러니까 후보자는 그런 일이 없었죠. 네. 자, 이 뒤에 이제 여당 의원들이 반발하는 모습이 있었고요. 그리고 또 통합당 의원들 다시 또 저 윤건영 의원까지 해서 이 질의가 적절하냐 아니냐 이 공방까지 이제 붙어간 이런 상황입니다. 일단 지금 보셨으니까 주체 사상 원조가 맞냐, 내가 맞냐 아니냐 이런 질의도 나왔었고요. 전체적인 질의 내용을 어떻게 보셨습니까? 저는 사실 헛웃음이 나왔습니다. 지금 시대가 어느 시대인데 아직도 사상 검증을 하고 있는지 좀 의문이고요. 태영호 공사한테 똑같이 제가 물어보고 싶어요. 주체 사상 당신 버린 거 증명할 수 있습니까? 이렇게. 그럼 뭐라고 얘기할 수 있을지 전 의문이거든요. 태영호 공사가 2016년 8월 탈북을 하고 그리고 통일부 대변인이 탈북 사실을 처음 알릴 때 왜 탈북했는지 이유를 세 가지를 밝혔어요. 김정은 체제에 대한 염증, 그리고 자유민주주의 체제에 대한 동경, 세 번째는 자녀 문제. 자유민주주의 체제에 대한 동경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면은 북쪽에서는 사상 검증이 있었다 할지라도 남쪽에 오면은 자유민주 체제에서는 사상 검증 할 수 없다는 걸 뻔히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통일부 장관 후보자라는 이름으로 사상 검증하려고 하는 거 아닙니까? 도대체 이게 어떤 아이러니인지 잘 모르겠어요. 더군다나 탈북민 아닙니까? 예. 그러니까 오히려 저는 이런 방식으로 차라리 할 것 같으면 다른 의원이 하는 게 낫지. 예. 탈북민 출신 국회의원이 이렇게 물어보면 그러면은 지금 단순히 민주당뿐만 아니라 요즘 젊은 층에서도 얼마 전에 이제 국회의원 당선됐을 때도 여러 가지 뭐 이제 비판의 목소리가 나왔었는데 그렇게 생각했던 젊은 층이 볼 때 뭐라고 생각하겠습니까? 예. 그러니까 오히려 저는 역풍이 불게 만드는 일이 될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물론 통일부 장관 후보자이기 때문에 북쪽과 앞으로 어떻게 할 겁니까? 그럼 과거에 뭐 전대협 출신인데 진짜 그 과거에 어떤 전대협 출신으로서 활동했을 때의 생각이나 이런 것들이 연장선에 있지 않고 정말 냉정하게 추진할 수 있습니까? 너무 북쪽의 입장에만 치우치는 것에 대해서 문제 있지 않습니까? 예. 뭐 이런 식으로 질문할 수 있는 건 저는 가능하다고 봐요. 뭐 야당에서 그런 의심할 예. 수도 있을 거라고 보고요. 그런데 이런 방식으로 하는 거는 주체사상 버렸는지 안 버렸는지를 질문하는 행위 자체가 예. 이미 자유민주주의 체제에 대해서는 용납할 수 없는 질문인데도 불구하고 그걸 탈북민이 그렇게 질문하는 것은 좀 굉장히 불편하게 들었습니다. 예. 그러니까 과거도 지금도 주체 사상 신봉자가 아니다 이렇게 대답을 했는데 주체 사상 신봉자 맞냐 전향을 했냐는 이 질문을 굉장히 집요하게 질문을 했거든요. 네. 이정훈 평론가는 이 질문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글쎄요. 그러니까 두 분 다 따지고 보면 한때 주사파였던 거죠. 예.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인영 후보자의 답변도 그렇게 저는 뭐 완벽하게 진솔한 답변은 아니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차라리 이렇게 답변하는 게 낫지 않았을까 싶어요. 과거에 내가 전대협 뭐 의장도 했고
또 전대협이 주사파를 신봉했던 거 맞고 나도 역시 그 어느 정도 동의했던 거 맞는데 예. 그건 젊었던 시절의 생각인 것이고 그 이후에 생각이 많이 바뀌었다라고 이야기를 하면 되는 거고 마찬가지로 태영호 의원 같은 경우에도 한때 주사파 신봉자였지만 지금 바뀐 거 아니냐 이렇게 넘어가는 것이 훨씬 더 좋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들어요. 어찌됐건 태영호 의원의 저 공세는 조금 정치적으로 좀 과대 포장된 측면이 분명히 좀 있는 거고요. 예. 그러니까 뭐 이인영 후보자가 뭐 그야말로 학생 시절에 한때 뭐 그런 사상을 가지고 있었다 하더라도 지금까지 그렇다라고 우리가 단정 지을 수는 없는 거고 대부분 제가 보기엔 많이 변했어요. 예. 또 그런 과정들을 통해서 또 선거라고 하는 과정도 많이 거쳤고 그래서 지역 주민들을 통해서 또 검증된 부분도 있고 이제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우리 사회 시스템의 검증 과정이라고 이제 본다면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뭐 질문이 나올 수는 있는데 저렇게 과도하게 뭐 몰아붙일 만한 사안이었는가 이런 생각은 좀 듭니다. 그러니까 좀 질문 내용을 보면 북한에 있었을 때 주체 사상을 신봉하고 믿었다. 그때 북한에서 남한의 주체 사상 신봉자가 대단히 많다고 가르쳤고 전대협이라는 조직이 있는데 전대협 조직 성원들이 매일 아침 김일성 초상 앞에서 남조선을 미제의 식민지로부터 해방하기 위해서 충성의 의지를 다졌다고 나는 배웠다. 맞냐를 물어봅니다. 국회에서. 참 앞뒤가 안 맞는 얘기를 예. 계속 하고 있는데요. 북한 체제가 싫다면서요. 북한 체제에서 과장하거나 아니면 선전하기 위한 목적으로 얘기했을 가능성에 대해서는 왜 얘기 안 합니까? 거기서 그렇게 잘못 배웠다고 생각은 왜 안 합니까? 그러고 난 다음에 그때 배운 걸 가지고 여기 와서 남쪽에 와가지고 물어봅니다. 이건 무슨 태도인지 잘 모르겠어요, 저는. 이런 방식으로 어떻게 앞으로 의정 활동을 해나갈 수 있을지 좀 굉장히 의문이 듭니다. 전 개인적으로 태영호 공사가 국회의원이 될 때는 그러니까 북한 체제에 대해서 냉정하게 평가하고 또 우리 국민들이 행여나 북한 체제에서 잘못 판단하는 부분이 있다고 하면 그럼 북한 고위층에 있었던 입장으로서 특히 북한 외교 문제에 관여했던 입장으로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우리가 잘 이해하지 못하는 부분들을 설명해 주길 기대했어요. 그런데 실제로 지금 계속 요즘에 하는 모습을 보면은 북한 체제를 저 사람이 제대로 알고 있는 사람인가 의문이 들 정도예요. 그러니까 이미 다 논란이 됐기 때문에 길게 말씀드릴 필요는 없겠지만 김정은 국무위원장 신변 이상설 제기했다가 한번 망신당했죠. 예. 두 번째로는 6.25 70주년 그 기념식 때 그때 국군 전사자 위에 봉환식 있었잖아요. 그때 차이콥스키 음악을 편곡해가지고 애국가랑 같이 만든 건데 북한 국가하고 똑같다 이런 식으로 의혹 제기했잖아요. 근데 나중에 아닌 것으로 드러났죠. 그러니까 이런 방식으로 마치 잘하는 사람도 아닌 것처럼 아닌데 신중한 태도를 보이는 것도 아니고 이런 식으로 의혹 제기를 하거나 자신이 북쪽에서 배운 걸 갖고 와서 남쪽에 와가지고 당신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렇게 질문한다고 하면 남쪽에 있는 사람들도 똑같이 질문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당신 북쪽에 있을 때 뭐 했습니까? 네. 이렇게 질문하면 어떻게 대답할 겁니까? 그러니까 이거는 그래서 제가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차라리 이런 질문을 할 거면 태영호 공사한테 맡기지 말고 다른 의원이 했었어야 오히려 더 날카롭게 들렸을 가능성이 있다고 예. 보고요. 그러니까 이런 방식으로 자꾸 그 태영호 국회의원을 당연히 이제 청문회 나오기 때문에 뭔가 역할 분담하고 나왔을 텐데 그런 역할 분담을 이렇게 하면은 오히려 더 궁지로 모는 게 된다. 태영호 국회의원을. 그러니까 앞으로 이런 방식으로 저는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어쨌든 김영호, 윤건영 의원 등을 중심으로 해서 여당에서는 이제 질문 자체가 부적절하다는 모독이다 이런 반발이 많이 나왔고요. 오늘 남북 교류에 대해서는 그다음에 이낙연 의원이 좀 질의를 했는데요. 뭐가 우선시돼야 하냐 이렇게 질문을 했는데 인도적 측면의 교류 협력 이 부분을 좀 언급을 했습니다. 네. 얼마 전에 이제 쌀과 의약품 지원하고 우리가 북한 술과 물을 대가로 받자 이 물물 교환식 새로운 구상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네. 예. 이게 현실성 있는 대안이 될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사실은 예. 이런 부분을 오히려 더 집중적으로 따져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해요. 예. 그러니까 저는 사실은 통일부 장관 후보자로서는 좀 이게 현황 파악이 잘 안 된 답변이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왜냐하면 쌀이라든가 의약품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그동안에도 인도적 차원에서 그냥 북한에 무상으로 지원을 해줬던 품목이에요. 예. 그거 이외에 다른 품목으로 이제 뭐 좀 확장할 필요가 있다라고 얘기하면서 대북 제재 물품이 아닌 범위에서 우리가 하자. 자, 그거를 물물 교환으로 하자라고 이야기했으면 그건 뭐 그럴 수도 있겠다라고 이제 많은 사람들이 생각했을 텐데 쌀하고 의약품은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지금 우리가 그런 식으로 지원을 계속 해온 품목이란 말이에요. 지금도 네. 직접 지원은 안 하지만 뭐 세계 식량 계획이라든가 이런 쪽을 통해서 간접적으로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과연 이런 거에 대한 파악이 좀 제대로 되셨나 그런 생각이 좀 들 정도의 약간 의아한 그런 답변이었습니다.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전 뭐 달리 생각하는데요. 그러니까 양수겸장이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인도적 지원하겠다고 우리가 얘기했을 때 북측에서 단호하게 거절해 버렸어요. 그냥 그 자리에서 거절하다시피 할 정도의 반응을 보였어요. 우리가 무슨 구걸하는 입장이냐 이런 식의 반응을 보였거든요. 그러니까 대북 인도적 지원도 남북 관계가 좋을 때나 가능한 겁니다. 사실은. 그러니까 남측이 뭐 남북 관계 좋지도 않은데 자 당신 힘들 테니까 쌀 가져가시오 이렇게 얘기하면 북측이 받겠습니까? 안 받는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더 거꾸로 얘기해도 우리 국민들 입장에서도 그래요. 남북관계 좋지 않은데 우리가 뭐하러 저게 대북 인도적 지원합니까? 이 큰 벽을 하나 넘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서로 간에 자존심을 다치지 않는 방식으로 접근할 수 있는 새로운 길은 무엇일까? 그럼 거기에 따르는 상응하는 것들을 만들면 되잖아요. 예. 그러니까 서로 간에 뭔가 우리는 그냥 주는 것 같지 않고 북한은 그냥 받지 않는 그냥 인도적 차원으로 접근한다고 하는 명분으로 접근할 수 있는 새로운 방식으로 접근하는 것이다라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대북 제재가 지금 있는 상황이잖아요. 뭐 하다못해 남북 철도 연결하는 데 있어서 우리 장비가 들어가는 것도 지금 한미 워킹그룹에서 못하겠다고 해가지고 지금 안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이런 상황이라고 하면은 우회적으로 남북 간의 교류를 만들 수 있는 방법은 서로 상응하는 대가들을 주고받는 것이다. 이런 방식으로 뭔가 하나를 자그마한 구멍을 뚫으면 그 다음부터 이걸 가지고 조금씩 확장해 나가는 방식으로 갈 수 있을 것이다라고 생각합니다. 예, 작은 교육으로부터의 접근, 이 두 분의 의견이 다른 것처럼 오늘 여야 의원들 질의도 이런 쪽에 좀 집중이 오후에 되면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되고요. 아마 오후에도 아마 이 문제도 쟁점이 될 것 같은데요. 이인영 후보자 아들의 병역 문제 그리고 유학 문제 이게 이제 도마에 올랐고요. 야당 의원들이 여기에 대한 의혹을 계속 이제 지속적으로 제기를 하고 있습니다. 먼저 유학 문제를 좀 보면 스위스 디자인 학교죠. 이 스위스 바젤 디자인 학교 유학 과정에 뭐 체류비, 유학비 문제뿐만 아니라 지금 파주에 있는 타이포그라피 학교를 통해서 이 학교를 가는 과정까지 의혹을 이제 종합적으로 의혹이 제기가 된 상황인데 일단 줄여서 파티라고 하던데 이 학교는 어떤 학교입니까? 그러니까 이제 정규 대학은 아니죠. 예. 정규 대학은 아닌데 요즘에 일단 이런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가는 그렇습니다. 요즘에 이런 학교들이 많이 생기죠. 그러니까 뭐 유럽이라든가 미국에 이제 이런 형태의 그 유명한 그런 예술계 학교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런 식으로 이제 하나 만든 거고요. 뭐 홍상수채로 유명한 이제 그 홍상수 전 홍대 교수께서 주도적으로 해서 이렇게 만든 것으로 이렇게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이사로 참여하신 분들도 굉장히 유명한 분들이 많으시더라고요. 여기 보니까 뭐 이제 SK 그룹의 이제 배우자도 있고 또 중앙일보 또 배우자도 있고 이제 여기에 이인영 그 의원의 아내도 지금 이사로 지금 포함이 돼 있고 그래서 이제 설립 초기부터 상당히 좀 이제 이인영 후보자의 아내가 관계했던 거 아닌가 하는 의혹과 더불어서 결국 그 엄마 찬스를 이용해서 스위스 유학까지 간 거 아니냐. 이제 그런 의혹이 지금 제기되고 있는 그런 상황인 거죠. 예. 오늘 여기에 대해서 윤건영 의원이 이인영 후보자가 답을 했으면 좋았을 텐데요. 윤건영 의원이 바젤 디자인학교 담당 교수하고 아예 이메일로 인터뷰를 한 내용을 얘기를 하더라고요. 먼저 이인영 후보 의혹에 대해서 이제 여당 의원이 이렇게 얘기를 해주는 이런 상황이 됐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보셨습니까? 그러니까 그 파티라고 하는 학교, 디자인 전문 학교 같은 곳이에요. 예. 말씀하셨던 것처럼 뭐 우리나라 대학 입시를 치러가지고 들어가는 학교도 아니거든요. 그런 학교가 과연 특혜를 어떻게 설명해야 될지 잘 모르겠어요. 남들이 다 가고 싶어 해서 가기 정말 힘든 학교면은 얘기할 수 있겠는데. 저 처음 들어봤습니다. 네, 저도 처음 들어봤는데요. 저도 그래가지고 궁금해서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찾아보기도 하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보니까 2013년에 디자이너들이 모여서 파주 출판도시에 만든 학교예요. 학교 규모도 굉장히 작고요. 학생도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근데 어찌됐든 스위스 바젤 학교라고 하는 곳하고 같이 이렇게 협약 같은 걸 맺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에서 학생들이 그쪽에 갈 수 있다 정도의 협약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국내 뭐 지금 미래통합당 전 의원도 포함되어 있고 뭐 하다못해 나경원 의원 아들도 마찬가지지만 국내에 있는 고등학교나 이런 것들 굉장히 이른바 귀족학교로 불리는 학교 나오면 미국에 있는 본 캠퍼스로 가는 그런 학교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스위스 바젤 학교로 갈 수 있다 정도고 거기에 대해서 학생을 검증하고 또 입학 선발권은 바젤 학교에 있다는 겁니다. 근데 그걸 마치 이 학교에서 저 학교로 그냥 보낸 것처럼 유학을 보낸 것처럼 설명하는 것은 좀 맞지 않아 보이고요. 그리고 지금 이사로 재직했다, 엄마 찬스라고 얘기하는데요. 이거는 파티 학교에서 공식적으로 입장을 밝혔어요. 그러니까 이인영 후보자의 아들은 이 학교가 설립될 무렵에 고등학교 졸업하고 난 다음에 2013년도에 설립 당시에 아마 대학을 들어갔던 것 같아요. 이 전문학교에 들어가서 2017년 2월에 졸업을 했고요. 후보자의 그 아내, 그러니까 부인은 2017년 4월부터 이사를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직접적인 연관성이 있다고 보기는 어려운 거죠. 예. 교육 문제는 국민들이 굉장히 민감해하는 부분이라서 우리는 모르고 있었던 어떤 대학을 가는 방법 이런 것들이 있었구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러니까 조금 전에 이제 그 학교 이제 파주에 있는 그 학교 자체는 국내에서는 별로 그렇게 지명도가 높지 않은 학교인 건 분명한데요. 스위스 바젤 디자인 학교는 좀 다르죠. 그래서 이제 결국은 이제 좋은 학교로 유학 가기 위한 일종의 우회로로 택한 거 아니냐 이제 그런 이제 얘기가 나오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그 안상수 그 홍대 교수하고 이인영 의원 후보자의 아내하고는 꽤 오래 전부터 인연이 있었던 것으로 이렇게 지금 전해지고 있습니다. 보도가 좀 나오고 있기도 하고. 자, 이제 그런 것들 때문에 결국 이제 그런 얘기가 나올 수밖에 없는 거고 이 부분은 사실은 좀 후보자 스스로가 좀 이렇게 정확하게 이야기를 해줘야 될 부분들이 좀 여전히 남아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뭐 의혹은 가질 수 있으나 뭐 인연으로 단정적으로 말할 수는 없는 이런 상황인데요. 지금 야당에서 제기하는 게 유학비, 그러니까 학비하고 체류비에 대한 문제, 그리고 이 유학비가 많이 들어가는 기간 동안 재산이 는 부분, 이 부분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하고 있는데 소명은 어느 정도 된 겁니까? 그러니까 처음에는 뭐 3천만 원의 학비가 들어가는 학교다 이렇게 바젤 학교에 대해서 1년 동안 지금 유학을 했다고 하는데요. 학비가 3천만 원이라고 그랬는데 실제로 이인영 후보자가 밝힌 거 보면 1,200만 원이고요. 학비가? 체류비가 3천만 원 정도 들었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국회의원 세비 생각하면 이게 그렇게 과한 금액인가? 죄송합니다. 스위스의 굉장히 높은 물가라든가 이런 것들은 아마 스위스 가보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그러니까 그 정도를 감안했을 때 이게 그 과한 비용이라고 얘기할 수 있을까? 그러니까 국회의원 자녀 중에서 지금 해외 유학하는 사람들 굉장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미국이나 이런 데는 뭐 학비만 해도 1억 가까이 된다 이런 학교들도 굉장히 많이 있거든요. 근데 그런 학교에 비해서 물론 이제 국내하고 비교했을 때 많은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겠지만 국내도 뭐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면 어떻게 받아들일지 모르겠지만 1년 등록금이 1,000만 원 되는 학교들이 굉장히 많이 있지 않습니까? 과에 따라서 또 다르기도 하고. 그러니까 이거를 과연 마치 귀족처럼 얘기하는 것은 전 조금 좀 과한 얘기가 아닐까 싶어요. 근데 조금 전에 이제 말씀하신 그 부분 관련해서도 이제 논란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뭐 후보자 측에서 뭐 생활비 3천만 원 들었다 뭐 이렇게 이제 설명을 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스위스에 여행을 다녀왔거나 스위스에서 뭐 체류해 봤거나 하는 경험이 있는 분들은 스위스 물가가 굉장히 높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밝힌 내용 자체가 좀 이제 신뢰하기 어렵다라는 얘기를 또 많이 해요. 그러니까 실제로는 실비용은 훨씬 더 많이 들어갔을 텐데 지금 축소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거 아니냐. 그런 의혹도 지금 제기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또 설명을 했어요. 사실은 주거 비용이 굉장히 비싸잖아요. 그러니까 집을 빌리는 비용 자체가 외국에 나가면 굉장히 비싸거든요. 다 월세로 내야 되기 때문에. 근데 친구가 빌린 집에 방을 얻어서 살았다. 그래서 그 비용이 많이 안 나갔다. 이렇게 또 설명까지 사실은 했습니다. 그렇군요. 어느 정도 이인영 후보자는 어느 정도 소명이 된 것으로 알고 있다. 이런 취지의 얘기를 했었는데, 그럼 이 유학을 가는 동안 재산이 는 부분, 여기에 대한 소명 자료는 제출이 됐습니까? 제가 오전 청문회를 다 보질 못해서. 그러니까 그것까지는 저도 아직 청문회에서 구체적으로 그 내용을 밝힌 것까지는 못 봤거든요. 그러니까 앞서 뭐 태용호 공사라든가 이런 태용호 의원이 질의하거나 이런 장면까지는 제가 지켜보다가 지금 방송 때문에 왔는데요. 그러니까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국회의원 세비나 이런 것들 감안했을 때 이 정도 학비를 예를 들어서 자녀한테 보냈다고 하더라도 그 다음에 재산이 느는 것하고 직접적인 연관성을 찾기가 좀 쉽지 않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정도는 어느 정도 감당할 수 있는 수준이 아닌가 싶고요. 그게 곧 이렇게 학비가 나가는데도 불구하고 재산이 늘어났다는 것을 연결져서 설명하기는 좀 어렵다. 그렇게 따지면 국회의원들 가운데 자녀 교육시키는 분들이 있다고 하면은
재산 는 부분에 대해서 다 똑같은 질의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 오늘 뭐 시작부터 그래서 자료 제출 공방으로 늘 보듯이 그렇게 시작을 했는데 오후에도 아마 이 문제에 대한 의혹 제기와 답변이 계속 이어질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자, 이번에는 어제 있었던 국회 대정부 질문 이야기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국회의 품격. 21대 국회에선 좀 찾을 수 있으려나 했는데 아직까지 좀 찾아보기 힘든 것 같습니다. 어제 대정부 질문에서는 추미애 법무부 장관과 통합당 김태흠 의원 간의 고성까지 오가는 거친 설전이 펼쳐졌는데요. 자, 그런데 이 모습 어디서 많이 본 것 같기도 합니다. 관련 영상 보고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아니 장관님 발언 자료 말이야. 예? 말씀하신 거. 그런데 그래서 어쨌다는 겁니까? 아니 왜 자꾸 따지려고 그래? 내 얘기 질문 답변만 하시면 되지. 국무회의 지금 싸우러 나왔어요? 내 아들 신상 문제에 대해 더 이상 거들이지 말라고 아주 세게 말씀하시던데 이런 때 2차 가해자들한테 아들 문제처럼 좀 강력 대처해야 하는 거 아니에요? 주 장관으로서. 제 아들은 아무 문제가 없고요. 의원님의 아니 그러니까 이 아들 사건 관련 질문과 제 아들을 연결시키는 그런 질문은 바람직하지 않은. 그랬던 분이 지금은 검찰총장이 내 명을 거역했다. 지시 절반을 잘라 먹었다 해가지고 검찰총장 뭐 겁박하시던데 이걸 어떻게 해석해야 됩니까? 질문이 겁박이라면 사실과 다르고요. 정당한 검찰총장이 수사의 공정성, 언론의 중립성을 침해하기 때문에 검찰에서 아주 열심히 했고 엄정하게 하고 있고 야당에서 지금 그런데 총리님 열심히 하고 있는 검찰총장을 내쫓았지 않습니까? 검찰총장이 그리고 수사와 기소를 주장했던 수사 책임자도 내쳤지 않습니까? 네, 추미애 장관 2013년에 그 질의하던 모습까지 보고 왔는데요. 그때나 지금이나 비슷한 이런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자, 어제 설전은 일단 아들 문제부터 시작이 된 거예요. 이 질문이 과했습니까? 추미애 장관이 예민한 거였습니까? 어떻게 보십니까? 질문이 부적절했죠. 질문이 그러니까 부적절했다. 사실은 그 아들 문제를 굳이 여기서 거론할 이유가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조금 전에도 이제 잘 보셨겠지만은 김태흠 의원은 제가 보기엔 준비 부족. 네. 이었다. 그러니까 질문이 예리하지를 못합니다. 그리고 이것저것 갖다 붙여서 그냥 뭐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제 추미애 나왔던 얘기들. 신경을 거슬리는 듯한 그런 식으로 이제 발언을 끌고 가는 질문을 끌고 가는 이런 모습을 볼 수 있는데 이거 결국 준비 부족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런 측면이 좀 이제 있고 그리고 굳이 이 대목에서 아들을 거명할 필요가 있었나 하는 부분도 좀 있고요. 아마 약간 좀 의도성이 좀 있었던 것 같아요. 분명히 아들 문제를 거론하면 추미애 장관이 발끈할 것이다. 일종의 영린에 해당하는 식으로 이제 좀 생각을 했을 가능성이 없잖아 있고 그런 면에서는 뭐 소기의 목적을 달성했다고 볼 수도 있을지 모르겠으나 그런데 국민들이 기대하는 그런 모습은 분명히 아니죠. 그리고 추미애 장관 역시 왜 이렇게 아들 문제만 나오면 일단 흥분부터 하시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차분하게 그냥 설명하시면 되고 반복적으로 질문이 나오더라도 반복적으로 답변만 하시면 되는 거 아닌가 이제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예. 추미애 장관도 뭐 그래서 어쩌라는 거냐 이런 답변을 하다 보니까 박병석 의장이 나서서 정중하게 답변하는 것이 바람직하겠다 이런 중재까지 하는 일도 있었어요. 추미애 장관 옛날이나 지금이나 똑같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데요. 태도는 똑같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옛날 그 사람이나 지금 그 사람이나 태도가 똑같다 그러면 이게 일관성이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도덕적 엄숙주의에 너무 빠져 있는 것도 아닌가 그런 생각을 또 한편으로 하게 되고요. 뭐 장관이라고 해서 자기의 의사라든가 이걸 적극적으로 표현하면 안 된다고 하는 법은 없다. 꼭 장관은 다 속옷하고 고분고분한 태도를 보여야 한다라고 생각하는 것도 우리의 고정관념이 아닐까 하는 생각은 들고요. 근데 그러함에도 굳이 말씀드리면 저도 아직까지 도덕적 엄숙주의에서 빠져 있는 사람 같은데요. 국회의원이 질문할 때 다소 불편하고 불쾌하더라도
좀 가능하면 정중하게 답변하는 태도를 보이는 것은 국민들 보시기에 더 보기가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국민들을 대표해서 하는 질문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바람직하겠다는 얘기를 해주셨는데 어제 아들 문제뿐만 아니라 추미애 장관이 또 하나 발끈한 그 단어가 있었는데 이 수명자라는 단어에 추미애 장관이 발끈했습니다. 어떤 내용인지 듣고 오시죠. 장관님, 이 수명자라는 표현을 이 행정 용어이지만은 법 용어이지만은 이걸 우리 장관께 주로 쓰시지도 않고 또 이 최강욱 의원이 군 법무관 출신인데 이 수명자라는 표현이 그 페이스북에 등장을 해요. 의원님 말씀은 최광욱은 그런 수명자를 쓸 수 있고 남자고 여자인 법무부 장관은 수명자라는 용어를 쓰면 안 된다라고 하시면서 박원순 시장에 대한 피해자는 그렇게 안타까워하시면서 제 아들 신상까지 결부시켜서 질문을 하니까 오늘의 질문은 제가 연결이 잘 안 돼서 죄송하지만 이 정도밖에 답변을 못함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답변을 여기까지 했는데 저 수명자 얘기는 지난번에 수사지휘권 법무부 입장문 할 때 나왔던 단어, 이때 한번 나왔던 얘기인데요. 자, 이 단어에 대한 추미애 장관의 지금 답변을 듣고 오셨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예, 그러니까 이제 법무부에서 이게 초안이다라고 이제 밝힌 내용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이제 질문을 하신 취지는 뭐냐면, 이 표현은 저 추미애 장관이 평상시에 잘 안 쓰는 표현이고 오히려 이 최강욱 대표가 많이 쓰는 표현인데 네. 이거 혹시 최강욱 대표가 이거 쓴 내용 아니냐? 이제 이런 얘기를 지금 하고 싶었던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추미애 장관은 그 초안 내가 쓴 게 맞고 왜 나는 수명자라는 표현을 쓰면 안 되느냐라고 지금 이제 발끈하시는 이제 그런 대목을 지금 이제 봤는데요. 이 표현 잘 안 쓰는 표현입니다. 과거에는 뭐 그러니까 이게 약간 좀 군대식 용어 비슷한 예. 거여서 그러니까 뭐 군 법무관들은 아마 많이 꽤나 사용을 많이 하는 걸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뭐 최강욱 대표 역시 자연스럽게 많이 쓸 수 있는 건 맞고. 자, 그럼 그렇다 그래서 그럼 법률 분야에서는 전혀 안 쓰느냐? 그건 또 아니다라고 하더라고요. 예. 그러니까 판례 같은 경우에 또 이렇게 쓰는 표현도 있다라고 한다면 추미애 장관도 뭐 자주 쓰는 표현이 아니라 할지라도 쓸 수는 있는 거죠. 예, 그래서 이것도 따지고 보면 과연 그렇게 핵심적인 내용에 해당할까? 예, 이거 역시 질문이 좀 그렇게 예리하지 못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예. 그러니까 수명자라는 단어를 이게 흔히 쓰는 거냐 아니냐 이거를 떠나서요. 지금 내가 여자 장관이기 때문에 수명자는 용어를 쓰면 안 되냐 이런 반박을 하는 걸 조금 전에 들어볼 수 있었거든요. 근데 지난번에 여성 장관에 대한 관음증이 도를 넘었다 이런 얘기를 추미애 장관이 한 적이 있어요. 네. 자, 이런 발언들은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이건 뭐 인식에 따라 좀 차이는 있을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여성 법무부 장관이 임명이 되고 난 다음에 예를 들어서 검찰총장한테 무슨 말만 하면은 검찰총장하고 싸운다. 예. 검찰총장하고 뭘 한다. 이런 식으로 자꾸 다툼이라고 하는 개념으로 접근한다는 거예요. 예전 같으면은 조율한다, 협력한다, 아니면 갈등을 벌인다 이런 개념으로 언론이 보도하다가 이번에는 서로 맞서가지고 투닥투닥 다투는 것처럼 싸우는 것처럼 자꾸 보도를 하는 이런 방법들은 저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봅니다. 예. 과거에 강금실 법무부 장관 때도 그랬고요. 그 이후에 여성 장관이 임명될 때마다 언론이 지나치게 공격하는 현상들이 나타났거든요. 그러니까 혹시 그렇게 우리가 바라보고 있지는 않은가 한 번쯤 저는 좀 되돌아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그 이면에는 너무 지나치게 검찰총장을 찍어내려고 하는 거 아니냐라는 시각으로 지금 모든 사람이 바라보고 접근하는 측면이 좀 있다고 하는 불만도 좀 깔려 있을 거라고 보고요. 그 수명자라고 하는 표현이 그런데 질문이 바르면 답변도 바르게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말씀하셨던 것처럼 누가 써준 거 아닙니까? 서로 사람들끼리 조율하는 거 아닙니까? 이게 핵심이었던 거예요, 질문에. 예. 그럼 그 핵심을 찔러서 바로 질문하면 되죠. 근데 수명자라고 하는 표현에 매달리다 보니까 아니 왜 수명자는 군사법원에서 쓰는 말인데 그러면 남자는 쓰면 안 되고 남자는 써도 되고 여자는 쓰면 안 됩니까? 이런 식의 답변이 나오는 거예요. 네. 근데 기자들도 다 열심히 찾아본 모양이에요. 찾아보니까 수명판사, 수명벽관이라는 표현도 있고 법조계 인사들은 수명자라고 하면은 무슨 뜻인지 다 이해한다고 합니다. 예. 그러니까 법률 용어 사전에 그러니까 수명판사 뭐 이런 표현도 등장하기도 한다는데요. 그러니까 이런 것처럼 하나의 표현을 가지고 매달리다 보면 이 질문의 본질과 진정성이 훼손당하는 일이 발생한다. 그래서 저는 지적해 주셨던 것처럼
그러니까 질문 자체가 잘못된 질문이었고 너무 지나치게 싸움을 걸려고 하는 듯한 그런 질의자의 태도도 좀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예. 자, 오늘 오후에는 통합당과 국민의당이 함께 발의한 추미애 장관에 대한 탄핵소추안 표결이 진행되는데요. 이 뭐 통과될 리는 없고요. 통합당에서는 이게 이제 정치적 의미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예. 그러니까 이제 추미애 장관이 계속 좀 부적절한 행보를 하고 있다, 자기 정치하고 있다. 이 점을 이제 부각시키고 싶은 것이 이제 이 미래통합당의 전략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그런데 사실은 이것도 좀 전략을 잘 짠 건지 잘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자꾸 이런 식으로 하게 되면 결국은 정치적으로는 추미애 장관이 더 주목을 받을 수밖에 없잖아요. 네. 그러면 흔히 하는 얘기로 추미애 장관 자꾸 키워주는 듯한 그런 행보라는 거죠. 이런 것 자체가.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그 전략적인 판단이 그 원내 지도부가 여전히 좀 잘 그야말로 조금 전에 말씀하셨듯이 그 내부에서도 잘 조율이 되는 건지 좀 의문입니다. 예. 뭐 이것도 지켜봐야 되겠고요. 오늘 오후에는 경제 분야 대정부 질문이 또 있어서 이 또한 관심입니다. 아마 부동산 정책 두고 여러 가지 난타전이 예상되는데 여기서 나온 얘기들은 내일 또 저희가 이 시간에 정리해서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주제, 마지막 주제인데요. 어제 고 박원순 서울시장을 고소한 피해자 측의 2차 기자회견이 있었습니다. 여기서 피해자가 경찰에 고소하기 전에 서울중앙지검에 먼저 면담을 요청했다, 이런 얘기가 나왔는데요. 검찰이 먼저 이 사실을 알았다는 얘기죠. 관련 내용 듣고 오시겠습니다. 증거 확보의 필요성 때문에 고소를 하고 바로 피해자 진술이 필요해서 면담을 하고자 한다. 피고소인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본인의 일정 때문에 7월 8일 면담은 어려울 것 같아. 아무래도 중앙지검으로 고소장을 접수하는 것은 적절치 않을 것 같아서. 예, 그동안 이 박원순 시장에게 피소 사실이 어떻게 유출됐느냐, 어디서 유출됐느냐, 이게 아직까지도 우리무중인데요. 어제 이 기자회견 이후에 한 곳이 더 지목이 됐어요. 그러니까 지금 경찰에 고소장 접수하기 하루 전에 서울중앙지검 여성 아동조사부장에게 연락을 해서 박원순 서울시장에 관한 문제라는 것까지 실명까지 얘기를 해줬다는 거 아닙니까? 예, 그러니까 8일 날 경찰에 고소하기 전날. 네, 예. 그러니까 하루 전날 이미 예. 얘기를 해줬고 면담 일정을 잡았는데 약속이 있다는 이유로 취소가 됐다. 그래서 경찰청으로 가서 고소장을 접수했다. 이게 이제 주요 맥락입니다. 근데 저는 이거는 피해자 측 법률 대리인과 여성단체가 좀 잘못한 측면이 있다고 생각해요. 어떤 면에서? 첫 번째 기자회견을 할 때 그때 마치 이제 고소장을 접수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국가기관이 그 내용을 서울시장한테 알려줘서 이런 문제가 발생했고 증거인멸의 기회를 주지 않기 위해서 외부에 절대 알려주면 안 된다라고 얘기를 했다는 것까지 얘기를 했잖아요. 거의 단정적으로 얘기했습니다. 그 사실이 국가기관을 통해 가지고 흘러들어갔다. 그렇게 얘기하고 난 다음에 지금 젠더 특보라고 하는 사람이 등장했고 젠더 특보가 외부로부터 얘기를 들었다. 이런 얘기가 나오면서 또 논란이 또 번졌습니다. 그러면은 사람들은 전부 다 청와대와 경찰만 주시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이렇게 잘못 오독하고 일주일 정도 이렇게 온 나라가 시끄러웠으면 사실은 검찰에도 미리 알렸다고 하는 점을 공개를 했어야죠. 미리 공개했어야 된다. 이렇게까지 사회가 혼란스럽고 이 문제 가지고 피해자 앞으로도 똑같이 위례기에서 성추행 피해를 받는 당사자가 이런 방식으로 했을 경우에 뭐 예를 들어서 청와대까지 보고가 되고 그 내용이 그대로 유출되면 어떡하느냐. 이건 굉장히 심각한 문제다. 모든 사람들이 거기에 동의했고 그것 때문에 얼마나 많은 추측이 나왔습니까. 그럼 그 사이에라도 사실은 이런 과정이었다라고 한 번쯤 더 얘기를 하거나 설명을 해줬어야죠. 예. 근데 지금 2차 기자회견에서 하루 전에 검찰에도 얘기했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좀 적절하지 못했다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검찰도 이렇게 부장검사한테까지 얘기를 했다고 하면은 제가 볼 때는 개통을 밟아서 위에 보고됐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 사이에 누군가에게 유출됐을 가능성도 충분히 있습니다. 이거 우리가 부정하기는 어려운 사실이라고 보고요. 그렇게 해서 만약에 언론에 흘러들어갔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그러면 서울중앙지검에서 처음에 부장검사가 그 얘기를 들었을 때 이 정도 중대한 사안 같으면 그러면 면담을 취소하지 말고 검찰 쪽에서 어떻게 해서든 대책을 만들던가 아니면 고소장을 받아가지고 조사에 들어가도록 해야 되는 거죠. 근데 그거 안 하고 면담도 취소했다는 거 아닙니까? 예. 오히려 회피했다고 하는 비판에서 자유롭지 못한 상황이 돼버렸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그때 글쎄요. 조금 더 적극적으로 대처를 했으면 어땠을까 하는 생각은 드는데 어쨌든
인지를 했고요. 지금 거론되는 인물의 중요도를 판단했을 때 개통을 받아서 보고하는 게 이제 당연하다는 생각은 상식적으로 들긴 하는데요. 네. 지금 서울중앙지검에서는 대검에도 법무부에도 보고를 안 했다는 거예요. 좀 납득이 안 가는 대목이죠. 그 대목은 우선 이 피해자를 지금 변호하고 있는 측에서는 가장 지금 관심사가 뭐겠습니까? 피해자가 억울하게 당한 부분을 진실 규명하는 거 하나 있고, 그 다음에 2차 가해가 이루어지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이걸 가능한 한 막는 것. 이게 목적이지, 뭐 고소 사실이 어떻게 유출돼서 돌아다녔고 이런 거에 집중할 수 있는 상황도 아니고 관심의 대상도 당연히 아닐 것이다라고 봅니다. 그런 차원에서 일단은 이제 좀 지금 김성환 평론가의 설명에 대해서 제가 좀 보완 설명을 좀 드리고요. 그리고 그러니까 이른바 변호 전략이라는 것도 있는 거예요. 제가 보기엔 지금 피해자 측에서 이 검찰이 지금 수사를 일단 시작을 했기 때문에 그 수사 상황을 지금 지켜보면서 스모킹건을 지금 이제 공개할 시기를 좀 제가 보기엔 저울질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네. 이게 제대로 수사가 안 된다라고 했을 때 그때는 아마 추가적인 여러 가지 피해 사실이나 이런 것도 공개할 가능성이 좀 있지 않나 이렇게 좀 생각이 들고요. 그런 차원에서 일단 좀 볼 필요도 있다 하는 거 하나 있고요. 그리고 이런 생각을 당연히 했을 수도 있죠. 뭐 서울중앙지검에 사전에 접촉했는데 설마 그거를 어딘가에 개통을 밟아서 보고를 했을까? 예. 그 생각도 당연히 했을 수도 있다라고 저는 봅니다. 자, 그런데 어찌됐건 뭐 지금 서울중앙지검 측의 공식 해명은 그런 거예요. 그러면 이제 보고 안 했다는 거 아닙니까? 예. 지금 청와대 쪽에 보고했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은 경찰 쪽밖에 없어요. 지금 상황은. 그러면 이제 기존에 이제 얘기됐던 경찰을 통해서 또는 이제 청와대 뭐 이렇게 직간접적으로 통해서 비공개로 어딘가로 흘러갔을 가능성. 이제 그 가능성이 여전히 이제 높다고 일단은 봐야 되는 거고, 그와 더불어서 이제 그러면 이제 서울중앙지검 차원에서 이게 공식적으로는 보고를 안 했다라고 하니 비공식적으로 어떻게 그쪽에서 흘러나왔을 가능성도 이제 또 다른 가능성으로 우리가 한번 이제 계속 이제 검토를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됐다. 그런데 사실은 개인적으로는 서울중앙지검의 해명이 좀 납득은 안 가요. 그러니까 정보보고 차원에서라도 보고는 이런 종류의 보고는 청와대에 하는 게 정상이거든요. 예. 그러니까 뭐 공식적으로 뭐 고소장이 접수되지는 않았다 하더라도 이런 움직임이 있다라고 하는 것, 이런 거는 수시로 정보 보고들이 지금 이루어집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조금 납득 안 가는 부분은 여전히 좀 남아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거는 그러니까 제 해석으로 말씀드린 게 아니고요. 지금 어느 경로를 통해서 유출이 됐느냐 이건 관심의 대상이 아니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아니 변호인 측에서 볼 때 1차적인 관심이 아니다라는 거죠. 기자회견 때 매우 중요하게 그 부분을 얘기했어요. 그건 아마 기자회견 보신 분들은 다 아실 거라고 생각하고요. 그 부분이 굉장히 심각하기 때문에 왜냐하면 또 다른 위력에 의한 성추행이라든가 성폭력 사건이 벌어졌을 때 이런 방식으로 가해자라고 지목되는 사람한테 뭔가 얘기가 들어갈 경우에는 증거인멸이 이루어질 수 있다. 그래서 매우 중요하게 이 문제를 봤고요. 언론에서도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를 굉장히 집중해서 살펴보고 보도하고 뭐 일부는 추정하고 이런 과정들이 있었다는 점을 말씀드리고요. 어쨌든 이것이 이제 피해자 측의 전략적 대응인지 아닌지. 그러니까 뭐 그거는 다른 차원의 문제라 할지라도 그리고 난 다음에 그 이후에 그러니까 지금 피해자 측에서 얘기하고자 하는 것은 우리 사회에 다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고 또 이전에 성추행이 있었다고 하면 그것에 대한 진상규명이지 않습니까? 우리 사회에 혼란을 불러일으키기 위해서 뭔가 기자회견을 하거나 그런 건 아니잖아요. 그러면은 사회가 다른 데서 잘못 보도를 하거나 사람들이 잘못 추측하는 부분이 있으면 밝혀줄 수 있는 부분들은 밝혀주는 게 마땅하다고 보고요. 그리고 스모킹건과 관련해서는 앞으로 공개하지 않겠다고 어제 뭐 확실하게 못을 갖고 얘기를 수사기관에 했습니다. 제출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한 상황인데 어쨌든 지금 이 피소사실 유출 의혹 관련해서 이게 지금 서울중앙지검에 배당은 됐죠. 네. 예. 그럼 이거 앞으로 어떻게 조사를 해야 됩니까? 그러니까요. 어떻게 조사를 할지 잘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뭐 정상적으로 한다라고 전제하면 그러니까 일단 뭐 경찰 쪽에서 청와대 공식 보고 올라간 거 아닙니까? 그럼 청와대 쪽에서 비공식적으로 유출됐을 가능성에 만약에 주목을 좀 한다면 그러니까 그 부분 관련해서 뭐 청와대 그쪽 이제 라인에 있는 관계자들, 참모진들에 대한 이제 뭐 필요하다면 압수수색 이런 것도 해야 되겠죠. 그런데 과연 그게 이루어질 수 있을지 좀 의문이고 또 경찰 쪽에서 또 그 비공식적으로 유출됐을 가능성이 이제 또 다른 가능성인데 그것과 관련해서 지금 뭐 서울시에 파견 나간 그 경찰관도 있고 합니다만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 경찰 관계자에 대해서 또
필요하다면 압수수색도 진행하고 휴대폰 압수수색도 하고 뭐 이래야 되겠죠. 예. 근데 과연 그게 이제 진행이 될지 이제 그런 부분들을 좀 이제 주목을 해봐야 될 것 같고요. 뭐 젠더 특보 같은 경우는 이미 이제 수사를 받고 있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예, 일단 유출 의혹 전에 피해자가 어느 정도의 피해를 입은 건지 이게 이 과정에서 묵살이 있었는지 이 부분도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 어제 4년간 20명에게 피해를 호소했는데 아무도 여기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해주지 않았다 이런 얘기도 사실 마음에 와닿습니다. 근데 지금 어제 그 서울시 건물에 대한 그 압수수색 영장을 경찰이 신청을 했는데 이 기각이 됐어요. 앞으로 이게 수사를 어떻게 진행을 해야 될까요? 네, 이건 좀 혼동하면 안 되는 것이요. 박원순 시장에 대한 성추행 의혹을 수사기관이 수사하기는 어려운 상황이잖아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제가 왜 이렇게 말씀드리냐면은 피고소인이 이미 사망한 상태이기 때문에 공소 유지를 위해서 뭔가 수사를 하기는 어렵다는 겁니다. 현실적으로. 그렇기 때문에 성추행, 성폭력, 방조, 묵인과 관련한 수사를 진행하면서 그 사실이 확인돼서 같이 나오는 것. 이렇게 하면서 수사기관에서 그 진실을 규명하는 공소시효가 끝나도 진실 규명을 한 적이 경찰이 과거도 좀 몇 번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는 이제 또 다른 차원에 관한 문제이긴 한데요.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이춘재 살인 사건 같은 경우나 이런 경우에는 그러니까 지금 여전히 공소시효가 남은 사건이 있을 수 있다고 하는 전제 하에 이루어졌던 건데 지금은 피고소인이 사망한 상황이잖아요. 수사기관에서 현실적으로 그 건을 가지고 하기 어려우니 그러니까 방조 혐의와 관련해서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으려고 했던 겁니다. 근데 예를 들어서 박원순 전 서울시장이 사용했던 휴대폰을 포렌식을 하는 것 이거는 방조 혐의와 관련해서 직접적인 연관성을 찾기 어렵다 이게 법원이 판단한 거예요. 만약에 방조라고 하면은 그러니까 지금 방조를 했다고 하는 사람에 대한 휴대폰이나 그 사람에 대한 컴퓨터라든가 이런 것들을 압수수색을 해야지 맞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수사의 목적이 본말이 전도돼서는 안 되겠다. 이게 법원이 판단한 겁니다. 그러니까 그 서울시 건물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 기각된 부분은 이분들 박원순 시장이 사용했던 컴퓨터에 대한 거잖아요. 서울시 전체 건물에 대해서는 압수수색 영장이 나오지도 않을 거고요. 그러니까 방조했던 사람이 정말 방조를 했는지 아닌지를 확인하는 작업을 할 때 필요한 압수수색 영장은 앞으로 발부될 것이다라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두 분 말씀을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김성환, 이종훈 두 분 시사평론가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오는 2022학년도부터 10년 동안 의과대학 정원이 해마다 400명씩 모두 4,000명 더 늘어납니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국회에서 협의회를 열고 이같이 결정했습니다. 확충될 정원 가운데 3,000명은 지역의사제를 통해서 지방 중증 필수 의료 분야에 의무적으로 종사하기로 합니다. 지역의사제로 선발된 인원은 전액 장학금을 지원받을 수 있고 지역 내 의료기관에서 10년 동안 의무적으로 일하되 의무를 불이행하면 장학금 환수와 면허 취소 처분이 내려집니다. 이와 함께 당정은 의대가 없는 지역에는 의대 신설을 적극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이 같은 협의에 따라서 교육부는 올해 12월 의대 정원 기본 계획을 수립한 뒤 내년 5월 입시 요강을 발표할 계획입니다. 윤해 사회부총리는 이번 결정이 지난 1997년 이후 23년 만에 의과대학 증원을 결정하는 동시에 의료 분야 미래 인재의 방향을 설정한다는 의미가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윤해 부총리 발언 들어보시죠. 지역의사제는 해당 지역에서 양성된 의료 인력이 그 지역에 정주하면서 지역 주민에게 양질의 의료 서비스를 제공해서 지역 간의 의료 격차를 해소하는 것에 기여할 것입니다. 아울러 중증 외상이나 역학조사관 등의 특수 전문 분야와 제약, 바이오 등의 의과학 분야의 의료 인재 양성은 코로나19의 감염병 상황 등
위기 상황에 대한 대응 능력을 더 높여 나가게 될 것입니다. 교육부는 오늘 당정청 협의에서 논의된 결과를 바탕으로 의료 공공성 강화라는 취지를 달성하기 위해서 의과대학 정원을 합리적으로 배정하여 2022학년부터 학생 선발이 가능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지만 정부의 이 같은 의대 정원 확대 결정에 의사단체가 총파업을 예고하면서 반발하고 있습니다. 대한의사협회는 오늘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의사 증원 정책을 저지하기 위해서 총파업 등 집단 행동을 불사하겠다며 강경 대응을 예고했습니다. 의협은 대의원 총회 의결을 거쳐서 다음 달 14일이나 18일 중 하루 전국 의사 총파업에 돌입한다는 계획입니다. 의협 관계자는 정부 입장에 변화가 없다면 의사들은 코로나19 방역과 진료 현장에서 파업에 내몰릴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어제 전격적으로 발표된 미국의 중국 총영사관 폐쇄 조치로 미중 관계가 험악해지고 있습니다. 중국도 우한뿐 아니라 홍콩에 있는 미국 총영사관 폐쇄로 보복에 나서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중국 베이징 연결합니다. 강성웅 특파원. 네, 베이징입니다. 네, 중국이 우한에 있는 미국 총영사관을 폐쇄할 것이다 이런 보도가 나왔는데 이게 가능성이 있는 얘기입니까? 네, 어제 로이터 통신이 미국의 발표 직후에 중국도 우한 소재 미국 총영사관 폐쇄를 검토한다 이런 보도를 했는데요. 지금 중국에서는 우한 가지고는 미흡하다 이런 반응이 나오고 있습니다. 우한 소재 미국 총영사관이 코로나19 확산 이후 아직 업무를 재개하지도 못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폐쇄를 한다 해도 보복 조치로서는 효과가 별로 없다는 논리입니다. 대신 홍콩 주재 미국 총영사관의 폐쇄 또는 축소를 요구해야 한다 이런 주장이 나오고 있습니다. 중국의 관변 매체 글로벌타임스 신문은 이렇게 보도를 했는데 홍콩 시위 사태에 현지 미국 총영사관 직원들이 역할을 한 것 아니냐 그런 이유를 들면서 홍콩 총영사관을 폐쇄하는 것이 오히려 명분이 있다는 주장입니다. 또 어제 자사가 실시한 온라인 여론조사에서도 80% 정도가 홍콩 주재 미국 총영사관의 폐쇄로 맞대응을 해야 한다 이런 응답이 나왔다는 겁니다. 이 관변 매체인 환구시보의 후시진 편집장도 우한에 있는 미국 총영사관 폐쇄로는 충분한 대응이 안 된다면서 홍콩에 있는 미국 총영사관의 규모를 축소하자 이렇게 제안을 했습니다. 현재 홍콩 주재 미국 총영사관의 직원이 1000명이 넘는데 이들 가운데 다 보내고 200명만 남긴다 해도 미국에는 큰 타격이 될 거다 이런 주장입니다. 이 대표적인 관변 논객인 후시진 편집장은 현재 홍콩 주재 미국 총영사관에 현지 직원까지 포함하면 수천 명이 근무하는 것 같다면서 이들이 무엇을 하겠는가? 사실은 모두 정보 수집 역할을 하고 있다. 이렇게 지적했습니다. 그런데 홍콩 소재 미국 총영사관을 폐쇄를 할 경우 중국이나 홍콩의 경제적 피해도 예상이 되는 만큼 실제 조치로 이어질 수 있을지는 아직 알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네, 우한 총영사관 폐쇄로는 부족하고 홍콩 정도는 돼야 한다. 아주 강경한 의견들이 나오고 있는데 자, 이런 총영사관 폐쇄 말고 또 다른 보복 조치 나올 가능성도 있는 겁니까? 네, 중국 정부는 아직 공식 입장을 내놓지는 않고 있는데요. 중국도 사실은 미국과의 갈등이 지금 전방위로 확산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외교나 경제 이 양쪽 면에서 쉽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새로운 카드를 생각하긴 하는데 아마 시간이 걸릴 수도 있습니다. 다만 미중 간의 1단계 무역 합의를 통해서 이 미국산 농산물과 공산품을 대량으로 사주고 있는데 이 부분을 지렛대로 쓸 수 있지 않나 이런 주장이 엿보이고 있습니다. 글로벌타임스 보도를 보면 휴스턴 주재 중국 총영사관 폐쇄로 미중 무역에 수십억 달러의 타격이 예상된다는 겁니다. 휴스턴에 있는 중국 총영사관이 텍사스를 포함해서 미국 남부 8개 주를 관할하고 있는데 영사관 폐쇄로 무역이 원활하지 않게 된다는 경고를 한 셈입니다. 특히 텍사스 주의 경우만 해도 지난해 대중국 수출이 110억 달러를 넘었고 중국 기업이 208개나 투자를 하고 있다. 이렇게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중국 공산당 기관지 인민일보도 미국이 휴스턴 총영사관을 선택한 것은 뉴욕이나 샌프란시스코에 있는 중국 총영사관을 선택했을 때보다 미국의 이익이 훼손이 덜할 것으로 판단을 했기 때문이라는 주장입니다. 이것은 미국이 자국 내 중국 총영사관을 만약에 추가로 폐쇄한다면 미국도 적지 않은 경제적 타격을 이제 감수해야 할 것이다 라는 경고를 한 것 같습니다. 인민일보는 이번 조치로 양국 관계가 심각하게 훼손됐고
또 미국이 이런 도발은 대선이 끝날 때까지 계속될 것 같다면서 우려를 나타냈습니다. 지금까지 베이징에서 YTN 강성웅입니다. 네, 이렇게 미중 갈등 확대 우려가 나오는 가운데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미국 내 중국 공관의 추가 폐쇄에 대해서 언제나 가능하다고 말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현지 시각 22일 백악관에서 코로나19 대응 브리핑을 하다가 관련 질문을 받고 추가 대사관 폐쇄에 관해서라면 언제나 가능하다고 밝혔습니다. 국제금값이 미국과 중국의 갈등 고조 속에 약 9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현지 시각 22일 뉴욕 상품 거래소에서 다음 달 인도분 금 가격은 1온스에 21달러 20센트, 1.2% 급등한 1,865달러 10센트에서 거래를 마감했습니다. 이는 지난 2011년 9월 이후 최고치입니다. 이런 가운데 해리 해리스 주한 미국 대사와 싱하이밍 주한 중국 대사가 만나서 미중 관계와 한반도 정세 등을 논의했습니다. 해리스 대사는 트위터에서 두 사람이 함께 웃고 있는 사진을 올리고 싱 대사와 좋은 만남을 갖고 중요한 미중 관계에 대해서 논의했다고 썼습니다. 주한 중국 대사관도 두 사람의 만남을 공개하면서 중미 양국이 협력하면 서로 이롭고 싸우면 서로 해롭게 된다면서 양국 관계의 안정적인 발전은 세계인의 공동 염원이라는 싱 대사의 말을 전했습니다. 이번 회동은 올해 1월 부임한 싱 대사가 앞서 부임한 해리스 대사를 예방하는 차원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두 대사가 정식으로 양자 회동한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고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휴대전화에 대한 디지털 포렌식에 나선 경찰이 본격적인 분석 작업에 들어갔습니다. 다만 성추행 의혹 관련 증거는 확보할 수 없어서 관련 수사에는 어려움이 따를 전망이 나오고 있는데 이런 가운데 이 피해자 측은 다음 주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내고 성추행 의혹의 진상규명을 요구하기로 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해서 자세한 내용 들어보겠습니다. 부장원 기자. 네, 사회부입니다. 네, 포렌식, 그러니까 박 전 시장의 업무용 휴대전화 비밀번호를 풀고 내부 자료를 확보하는 작업 지금 경찰이 진행 중이라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경찰이 어제 박 전 시장이 숨진 장소에서 확보한 신형 아이폰 한 대에 대해 유족 대리인과 서울시 관계자가 참관한 가운데 포렌식 절차를 시작했습니다. 보안성이 뛰어난 아이폰인 만큼 휴대전화 비밀번호를 푸는 데만 여러 달 걸릴 것으로 전망됐었는데요. 하지만 경찰은 최근 피해자 측으로부터 비밀번호를 제보받아서 곧바로 암호를 푸는 데 성공했습니다. 이 전화기는 업무용 공용폰이었는데 비서 출신인 피해자가 암호를 알고 있었던 겁니다. 포렌식은 일반적으로 휴대전화 속 정보를 원본 그대로 옮기는 이미지 작업 이후 사건 정보를 추출하는 선별 절차 순으로 진행되는데요. 경찰 관계자는 이미징 작업은 이미 마쳤고 선별 절차 등을 거쳐 자료를 확보한 뒤 수사를 진행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런데 이 포렌식 절차를 거쳐서 관련 자료를 복원해도 막상 성추행 사건 수사에는 활용할 수 없다고 하는데 어떤 이유입니까? 네, 이 휴대전화는 박 전 시장의 생전 행적이 고스란히 담겨 있어서 각종 의혹을 규명할 결정적 단서로 꼽혀왔는데요. 하지만 이번 포렌식 조사의 범위가 사망 경위를 밝히는 데 한정돼 있기 때문에 다른 사건 수사에는 활용할 수가 없습니다. 성추행이나 피소사실 유출 의혹 등과 관련한 자료까지 확보하려면 별도로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아야 하는데요. 그래서 경찰이 성추행 사건 관련 내용도 볼 수 있게 해달라며 그제 압수수색 영장을 신청했었는데 법원에서 기각됐습니다. 경찰은 영장 재신청을 검토하겠다는 입장인데 당사자인 박 전 시장이 숨진 만큼 의혹을 규명하기는 어려워진 상황입니다. 네, 별도 영장이 필요한데 이 피고소인 사망으로 법원이 기각했다 이런 내용 전해주셨고, 자 이런 가운데 이 피해자 측은 국가인권위원회에 성추행 의혹 관련 진상조사를 요청하기로 했죠. 네, 피해자 측은 어제 기자회견에서 다음 주 중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내겠다고 밝혔습니다. 박원순 전 시장이 숨지면서 성추행 사건에 대한 수사가 어려워졌기 때문에 다른 국가기관에 진상조사를 요청하겠다는 겁니다. 성추행 피해 발생과 그 사실이 묵살된 경위가 조사 대상이 될 전망인데요. 원래 서울시는 자체 조사단을 꾸려 진상조사에 나서겠다며 피의자 측에 참여와 협조를 요청했었는데 피의자 측은 서울시는 책임의 주체이지 조사의 주체가 될 수 없다며 명백한 거부 의사를 밝혔습니다. 서울시 관계자들이 피해자의 지속적인 고충 호소를 묵인해왔던 만큼 조사가 이뤄지더라도 진실성을 믿기 어렵다는 겁니다. 네, 피해자 측이 이렇게 인권위 진정 의사를 밝히면서 서울시도 자체 조사단 구성을 포기한 상황이죠? 네, 그렇습니다. 서울시는 어제 피해자 측 기자회견 직후 성명을 내고 애초에 진상조사단 구성을 포기한다고 밝혔습니다. 서울시 현직 공무원들이 조사 대상인 만큼 조사의 공정성이나 중립성을 믿기 어렵다는 피해자 측 우려를 받아들인 건데요. 대신 피해자 측이 인권위 진정을 통해 조사를 의뢰할 경우
조사에 적극 협조하고 현재 진행 중인 경찰과 검찰 수사에도 적극 임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여성가족부도 다음 주 서울시에 대한 현장 점검에 나서기로 했는데요. 서울시가 성희롱과 성폭력 방지 조치를 제대로 이행했는지, 그리고 직장 내 고충 처리와 상담 시스템은 어떤지 등을 살필 계획입니다. 하지만 점검에서 문제가 드러나도 여성가족부가 직접 징계를 할 수는 없기 때문에 실효성이 있겠느냐는 지적도 나옵니다. 지금까지 사회부에서 YTN 부장원입니다. 고 박원순 서울시장의 아들 주신 씨의 병역비리 의혹을 제기했다가 기소된 이들의 재판에 이 박 씨가 증인으로 서게 됐습니다. 서울고등법원은 다음 달 26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양승호 동남권 원자력의학원 과장 등 7명의 항소심 재판에서 박 씨에 대한 증인신문을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앞서 양 과장 측은 지난 11일 부친상을 위해서 박 씨가 입국하자 출국 전에 증인신문과 검증기일을 잡아달라는 취지의 신청서를 법원에 제출했습니다. 양 과장 등 7명은 지난 2014년 6.4 지방선거를 앞두고 SNS 등을 통해서 박 시장의 아들 주신 씨가 대리 신체 검사를 했다는 병역비리 의혹을 제기해서 공개 검증까지 이루어졌습니다. 이후 이들은 허위 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1인당 최대 1,500만 원의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네, 어제 발표한 정부의 세제 개편안은 한마디로 부자 증세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한 경제 위축의 대규모 세수 부족 우려가 나오면서 조세 저항이 상대적으로 적은 부자 증세를 들고 나온 것 아니냐, 이런 지적도 나오는 가운데 이번에 주식 거래를 포함해서 세금을 매기는 항목이 다양하게 추가됐기 때문에 보편적 증세를 위한 밑바탕을 깔았다는 분석도 나옵니다. 취재 기자 연결해서 자세히 들어보겠습니다. 김평정 기자. 네, 김평정입니다. 예. 자, 세제 개편안을 보니까 일에서 버는 소득, 그러니까 소득세, 그리고 부동산, 주식 투자, 이 세 가지 부분에서 부자 증세가 이루어진 것 같은데요. 특히 소득세는 초고소득자에 대한 세율이 올라갔죠? 네, 부자 증세 기조는 소득세 부분을 보면 확실히 알 수 있습니다. 소득세는 소득 금액을 7개 구간으로 나눠서 점진적으로 높은 세율을 매기는데, 원래 5억 초과 구간의 42% 세율이 가장 높았던 것을 10억 초과 구간을 하나 더 만들어서 45%를 부과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소득세 과세 표준 구간은 8개로 늘게 됐고, 근로종합소득세를 기준으로 연간 10억 원 넘게 버는 최상위 0.05%, 11,000명이 9천억 원 세금을 더 내게 됐습니다. 10억 이하 버는 사람은 이전과 같은 세율이 적용됩니다. 예. 주식과 부동산에 부과하는 세금도 최상위 계층이 더 많이 내도록 바뀌었는데 이제 얼마나 올라갑니까? 네, 주식 같은 경우는 상장 주식과 공모 주식형 펀드를 합쳐서 연간 5천만 원 넘게 양도소득을 얻으면 세금을 냅니다. 5천만 원 넘는 금액의 20%를 세금으로 내고, 만약 수익이 3억 원이 넘으면 세율이 25%로 올라갑니다. 전체 주식 투자자에서 최상위 2.5%인 15만여 명이 대상이 될 전망입니다. 부동산 세제는 이미 부동산 대책에서 발표된 대로 종부세는 물론 취득세, 양도세 등 부동산 거래 과정의 모든 세금이 오르고, 양도세 관련 주택수를 계산할 때 이제 분양권도 포함됩니다. 특히 규제 지역에서 2주택 이상 소유하면 종부세율이 기존의 2배에 가까운 최고 6%까지로 대폭 올라갑니다. 네. 고소득층에 대한 세금이 확실히 올라가긴 하는데 정부는 증세는 아니다, 이런 입장입니다. 어떤 이유에서입니까? 네, 부자는 올리고 서민 중산층은 내리는 세수 중립적으로 설계됐다는 이유에서입니다. 이번 세제 개편으로 앞으로 5년 동안 고소득자와 대기업의 세부담은 1조 8,760억 원을 더 내게 되고, 서민 중산층과 중소기업은 오히려 1조 7,688억 원을 감면받을 것으로 추산됩니다. 그래서 5년 동안 늘어나는 세수는 676억 원에 불과하다는 게 정부의 설명입니다. 일부 세수가 늘어나긴 하지만 경제 위축으로 올해 법인세가 20%나 줄어들 것으로 예측되는데, 이런 추산을 고려하면 결국 부족한 세수를 메우기는 어렵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예. 세수가 부족하면 결국 여러 정책을 추진할 여력이 떨어진다는 거고요. 그렇다면은 결국 보편적 증세가 이루어질 수밖에 없다, 이런 전망이 나올 것 같은데 어떻게 봐야 될까요?
네, 정부가 쓰는 돈은 당연히 국민이 내는 세금에서 나오는 만큼 돈을 많이 쓰면 더 많이 걷는 방향으로 결국에는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시기의 문제이지 보편적 증세가 이루어질 거라 예측이 꾸준히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이번에 액상 전자담배에 대한 세율도 올리고 가상화폐도 추가하는 등 세금 부과 대상이 상당히 추가됐습니다. 주식 양도세도 앞으로 기준을 조정하면 세금 부과 대상이 지금의 최상위 계층에서 조금 더 아래쪽으로 넓어질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이번엔 부자 증세에 그쳤지만 앞으로 보편적 증세를 위한 밑바탕이 깔렸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YTN 김평정입니다. 네, 최근에 한 사모펀드가 서울 강남에 있는 아파트 한 동을 통째로 사들이면서 큰 화제가 됐었죠. 부동산 사모펀드는 빌딩이나 오피스 건물을 사서 차후에 수익을 내는 게 보통인데요. 아파트 투자 자체가 상당히 이례적인 일이기 때문입니다. 부동산 사모펀드가 아파트 매입에 나선 이유, 최하영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46가구가 사는 서울 강남 한복판에 있는 한 동짜리 아파트입니다. 지난달 이 아파트가 한 채도 아니고 한 동 통째로 420억 원에 팔렸습니다. 더 놀라운 건 이 아파트를 사들인 게 개인이나 법인이 아니라 소수 투자자가 자금을 모아 운용하는 부동산 사모펀드라는 겁니다. 부동산 사모펀드는 주로 사무용 빌딩이나 상가, 오피스텔 등에 투자해 임대 수익을 노리는 게 보통입니다. 이번 아파트 투자가 이례적인 이유입니다. 이지스 자산운용의 이 사모펀드는 입주한 지 20년이 넘은 해당 아파트를 리모델링해 신규 주택으로 공급할 계획입니다. 아파트를 투자해서 이걸 리모델링하거나 또는 재건축해서 그 수익률을 놀아주는 것은 흔치 않은 일입니다. 다른 상품보다 부동산 상품의 투자 수익률이 높기 때문에. 물론 사모펀드로 아파트에 투자하는 게 불법은 아닙니다. 오히려 틈새 시장을 공략했다는 반응도 나옵니다. 하지만 이례적인 거래가 자칫 강남 아파트 투기의 우회로가 되고 집값 상승을 부추길 수 있다는 우려도 있습니다. 정부가 다주택자와 임대사업자를 옥죄는 상황에서 굳이 주택을 소유하지 않고도 투자만으로 수익을 올릴 수 있는 방법이 생겼기 때문입니다. 다주택 보유에 대한 규제가 워낙 강력해져서 투자 상품성이 있는 그런 주거용 상품이라면 개인이 직접 가지고 있는 것보다 세제적인 이점도 있는 데다가 결국 부동산 사모펀드가 아파트 매입에 손을 댄 건 돈이 되기 때문입니다. 동시에 개인 투자자 입장에서는 아파트를 직접 사지 않아도 막대한 수익을 충분히 낼 수 있다는 확실한 메시지를 준 겁니다. YTN 최하영입니다. 네, 이처럼 강남 아파트를 통째로 사들일 수 있는 사모펀드는 부동산 시장의 큰 손으로 불립니다. YTN 취재 결과 부동산 사모펀드 규모가 문재인 정부 들어서 불과 3년 만에 2배나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현재 부동산 사모펀드 규모는 무려 100조 원 이상인데요. 이렇게 급증한 데는 그럴 만한 이유가 있었습니다. 이대건 기자가 계속해서 전해드립니다. 부동산 시장의 큰손 또는 괴물로까지 불리는 부동산 사모펀드 규모가 문재인 정부 들어 가파르게 상승했습니다. 금융투자협회 공식 자료를 보면 현 정부가 출범한 2017년 5월 말 51조 원 정도에 머물던 규모는 3년 뒤 103조 원 이상으로 늘었습니다. 불과 3년 새 2배나 급증한 겁니다. 여기에 제2의 라임 사태로 불리는 옵티머스 자산운용처럼 공시와 다르게 투자한 부동산 투자액까지 합하면 103조 원을 훌쩍 넘을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급증한 이유는 무엇일까? 현 정부 들어 투자 활성화 명분으로 규제를 대폭 완화했기 때문입니다. 지난 2018년 하반기 2차례 개편에 이어 지난해에는 부동산 간접 투자 활성화 방안까지 추가됐습니다. 그 결과 취등록세와 재산세 감면, 그리고 분리과세 혜택, 종부세 사실상 면제 등 각종 혜택이 주어진 겁니다. 이 때문에 우회적인 부동산 투기 수단으로 충분히 활용할 수 있게 됐습니다. 이런 혜택을 등에 업고 100조 원대로 몸집을 불린 사모펀드가 부동산 전체 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막대합니다. 정부 여당은 부동산 가격 폭등이 시중에 넘쳐나는 유동성 때문이라고 말을 하고 있는데요. 그 가운데 103조에 달하는 부동산 펀드가 핵심이라고 봅니다. 이 부동산 펀드는 각종 세제 특혜를 받고 있는데 문재인 정부뿐만 아니라 역대 정권이 이 부동산 펀드를 장려해 왔습니다. 최근 추미애 법무부 장관도
부동산 사모펀드는 다주택 규제를 피하고 임대 수익뿐만 아니라 매각 차익까지 노리는 것이라며 금융과 부동산을 분리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이를 건드리지 않는 정부의 부동산 정책은 실효성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어찌 보면 현 정부 초기 부동산 정책의 패착이었던 임대사업자 등록 혜택과 유사합니다. 엉뚱한 곳만 찌르는 부동산 정책이 제대로 효과를 내지 못했던 여러 이유 가운데 하나일 수 있습니다. YTN 이대훈입니다. 사고 처리가 우선이라며 응급 환자가 탄 구급차를 막아선 택시기사. 끝내 환자가 숨진 사건 기억들 하실 텐데요. 경찰이 이 택시기사에 대해서 구속영장을 신청했고 법원의 영장심사는 내일 열립니다. 경찰은 사안이 중하고 도망 우려가 있다고 판단한 데다 택시기사가 교통사고 자체를 고의로 낸 것 같다며 특수폭행 혐의까지 추가했습니다. 사고 당시 영상 보겠습니다. 이 사이렌을 울리면서 천천히 차선을 바꾸는 구급차를 뒤따르던 택시가 그대로 들이받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후에 이 택시기사 최모 씨가 구급차의 앞을 막아섭니다. 사고 처리부터 해야 한다는 겁니다. 내가 책임진다고 싶으면 내가 이거 다 아니까. 아니 환자 있는 거잖아. 환자가 급한 거 아니잖아 지금. 유람병 간 거죠. 그래서 응급실 가는 건데 급한 거 아니잖아 지금. 그냥 거 아저씨. 나 치고 가 그러면. 아저씨 못 간다니까. 안 되겠네 아니잖아. 나 치고 가라고. 나 때리고 가라고. 네, 이러다 보니 환자 이송은 10여 분 동안이나 늦어졌습니다. 이 폐암 말기로 호흡 곤란 등 증상을 겪던 환자, 현장에 도착한 또 다른 구급차로 병원에 옮겨졌지만 5시간 만에 숨졌습니다. 네, 법조계 일부에서는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죄 적용이 가능하다 이런 의견까지 나왔습니다. 이 법률 용어를 좀 풀어보면요. 살해를 위해서 의도를 가지고 일부러 흉기를 휘두르면 고의가 되고 이 과실은 예를 들어서 그냥 밀었는데 이 상대가 머리를 부딪혀서 숨졌다. 그리고 이 같은 결과를 예견할 수 없었다면 과실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이제 살인죄가 아닌 과실치사가 되겠죠. 마지막으로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미필적 고의는 내 행위로 상대가 죽을 수도 있겠다. 하지만 죽더라도 어쩔 수 없다는 수준의 인식이 있는 상황을 말합니다. 생각할 때는 우리 어머니가 급하게 병원으로 응급실을 갔어야 되는데 거기서 지체되느라고 단순한 업무방해죄가 아니라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까지도 적용할 수 있다는. 다만 경찰은 아직은 이 구급차를 막은 행위와 사망 사이의 인과관계를 특정짓지는 않았습니다. 업무방해와 특수폭행 혐의만 적용했는데요. 이 특수폭행, 블랙박스 분석과 관련자 진술 등을 근거로 차선을 바꾸는 구급차를 차량이라는 위험한 물건으로 일부러 들이받아서 타인의 신체에 폭행을 가했다 이렇게 해석을 한 겁니다. 업무방해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 특수폭행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가능합니다. 택시기사 엄벌을 요구하는 국민청원에는 오늘 오전 8시 기준으로 71만 명 넘는 사람이 동의했습니다. 이 구급차를 막아선 행위가 환자 사망에 어떤 영향을 줬는지 또 사망 가능성을 택시기사가 어느 정도 인식했는지가 관건이 될 전망인데요. 경찰은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죄나 과실치사 혐의 적용 가능성에 대해서도 계속적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본격적인 무더위가 시작되면서 양식어민들의 걱정도 늘고 있습니다. 일부 생물이 비정상적으로 번식하는 여름의 불청객, 적조 때문인데요. 지난해 30억 원 넘는 피해를 본 경남 남해에서는 적조를 없애는 훈련까지 하면서 조금이나마 피해를 줄이려 안간힘을 쓰고 있습니다. 오태인 기자가 현장에 다녀왔습니다. 작은 배들이 양식장 주변을 빠르게 돕니다. 물살을 일으켜 적조 생물을 흩어지게 하는 겁니다. 대형 방제선은 시뻘건 황토물을 쉴 새 없이 바다로 뿌립니다. 지난해 첫 선을 보인 소형 방제선도 양식장 구석구석 다니며 황토물을 쏘아댑니다. 황토는 적조 생물을 들러붙게 해 바닥으로 가라앉게 합니다. 적조가 발생한 상황을 가정한 민간군 합동 방제 훈련입니다. 올해는 적조가 발생하면
유관기관과 협조 체제를 구축해서 신속하게 철저히 대처해서 피해를 최소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올해는 적조 발생 지역 위치와 현장 사진을 보낼 수 있는 앱도 개발됐습니다. 초기 방제 작업이 무엇보다 중요한 만큼 어민들이 쉽고 빠르게 신고할 수 있도록 한 겁니다. 다행히 올해는 긴 장마의 영향으로 아직은 적조가 우려할 수준은 아닙니다. 하지만 지난해에도 늦여름 태풍이 지난 뒤에 적조가 시작해 경남에서만 30억 넘는 피해를 남겨 불안이 가시지 않습니다. 장마가 끝난 후에 일조량이 증가하면 그때부터 유해성 적조 생물이 출현할 것으로 예상되며 강우라든지 태풍의 영향으로 인해서 적조 발생이 유동적으로 변할 수 있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경상남도는 올해 방제 예산 88억 원을 준비하고 방제에 쓰일 선박 1000여 척을 마련하는 등 적조 피해 줄이기에 나섰습니다. 더불어 어민들의 적조 대응 장비 마련 등 자발적인 참여도 강조했습니다. YTN 오태인입니다. 술자리에 학생들을 동원해서 물의를 빚었던 서울공연예술고등학교가 지정 취소 대신 2년 뒤 재평가를 받게 됐습니다. 서울시교육청은 지난 13일 서울공연예술고등학교를 청문한 결과 특수 목적고 지정 목적 달성을 위한 개선 노력과 의지를 강하게 표현해서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교육청은 학생들의 외부 행사 동원에 대해서 지난해부터 대외 행사 운영위원회를 열어서 교육 목적과 적합성 여부를 검토 뒤 시행하고 있고 물의를 빚은 행정실장 등이 사임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강수량이 많은 장마철입니다. 그만큼 야생버섯도 쑥쑥 자라겠죠. 등산객 가운데 이 야생버섯을 채취해서 먹었다가 사고로 이어지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식용버섯과 비슷하게 생긴 독버섯이 많아서 야생버섯은 그냥 지나치는 게 상책이라는 지적입니다. 김학무 기자의 보도입니다. 습도가 높은 장마철, 숲속 여기저기에서 버섯을 쉽게 볼 수 있습니다. 모양이나 색깔이 다양한데 일부 등산객들은 식용으로 버섯을 채취하기도 합니다. 등산을 자주 하는데 이렇게 돌아다니면은 버섯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야생버섯을 많이 따서 좀 먹는 편이에요. 즐겨 먹는 편이에요. 하지만 야생버섯을 따서 먹는 건 위험천만한 일. 식용버섯과 독버섯의 구별이 쉽지 않기 때문입니다. 흔히 볼 수 있는 식용 주름버섯과 독버섯인 도구산 광대버섯은 색과 모양이 거의 똑같습니다. 식용 먹물버섯과 독버섯인 두엄 먹물버섯도 구별이 쉽지 않은 건 마찬가지. 약용으로 쓰는 어린 영지버섯과 독버섯인 붉은 사슴뿔버섯도 일반인이 구별하기 어렵습니다. 국내에서 자생하는 버섯 1,900여 종 가운데 먹을 수 있는 건 400여 종에 불과하고 나머지 1,500여 종은 먹으면 안 되는 독버섯. 최근 5년간 90여 건의 독버섯 중독 사고가 나는 만큼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버섯의 형태가 다양하고요. 또 어떤 분들은 민간 속설에 의존해서 버섯의 식용 여부를 판단하시는데요. 이런 경우 중독 사고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가급적 야생버섯은 드시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색이 화려하면 독버섯이라든지 가시 세로로 찢어지거나 벌레 먹은 버섯은 먹을 수 있다는 등의 속설을 믿으면 안 된다고 전문가들은 말합니다. YTN 김학무입니다. 옵티머스 펀드 환매 중단 사태와 관련해서 전직 청와대 행정관이 검찰에 소환돼 조사를 받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서울중앙지검 조사 1부는 최근 구속 기소된 옵티머스 이사 윤모 변호사의 아내이자 청와대 행정관을 지낸 이모 변호사를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서 조사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변호사는 지난해 옵티머스 계열사의 사회이사로 근무하다가 지난해 10월부터는 청와대 민정수석실 행정관으로 일했고 옵티머스 사태가 터진 지난달 말 사임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뉴스앤이슈 60초 뒤 이어집니다. 네, 전국에 오늘 강한 비바람주의보가 내려졌습니다. 서울은 빗줄기가 굵어졌다가 약해졌다를 반복하고 있는데요. 오늘 밤부터 내일 새벽까지 수도권과 서해안에는 시간당 30mm 이상의 강한 비가 오겠고요. 또 남해안과 제주도에는 무려 시간당 50mm 이상의 집중호우가 쏟아지겠습니다. 산사태와 저지대 침수 피해가 우려되니까요. 주변 점검 꼼꼼히 해주셔야겠습니다.
레이더면을 살펴보면 지금 가장 강한 비가 집중되는 곳은 호남 해안과 충남 서해안입니다. 이 지역에는 시간당 20mm 안팎의 굵은 빗줄기가 이어지고 있는데요. 이 때문에 서해안과 제주도 남부에는 호우주의보가 발효 중입니다. 오후부터 저녁 사이 서울 등 내륙 대부분 지방에도 강한 비가 오면서 호우특보가 확대되겠습니다. 어제부터 이미 남해안에는 100mm가 넘는 많은 비가 내렸습니다. 경남 합천 가야산에는 173.5mm, 부산은 111.5mm의 누적 강우량을 기록하고 있는데요. 내일 낮부터는 영동과 경북 동해안에 비가 집중되겠습니다. 주말인 모레까지 남해안과 동해안, 제주 산간에는 250mm 이상, 서울을 비롯한 그 밖의 전국에도 50에서 150mm의 많은 비가 오겠습니다. 이번 비는 강한 바람을 동반하고 있습니다. 서해안에 이어서 점차 대부분 해안에 초속 20에서 30m의 강한 바람이 불면서 강풍특보가 내려질 것으로 보이니까요. 시설물 관리와 안전사고에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상암동 야외 스튜디오에서 YTN 박현실입니다. 7월 23일 뉴스앤이슈 마치겠습니다. 잠시 뒤 더 뉴스가 이어집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